이 학원의 원장이고 오늘 약 2시간 동안 대입 중3 예비고1 설명회를 진행할 유원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딱 보면 앞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앞에 앉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애들이 오늘은 예비고1 설명회인데 시즌이만큼 일단 고등학교 선택하는 거 초미의 관심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설명회니까 대입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대입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7주라는 한 10년 가까이 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7주 개강이 또 눈앞이라 7주 얘기도 하고, 그래서 대략 한 3개, 4개 정도의 파트를 갖고 우리 중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중2 어머님들이 계시던데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중1 엄마도 있던데 한 분. 네, 예습을 하시러 오셨군요. 네. 근데 중1, 중2는 그냥 오늘 들으시고 따로 해야 돼요. 중2 설명회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중2가 좀 난리라 좀 뭐라 그러죠? 그 제도를 바꾼 걸 발표를 했는데 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학원들은 아주 신났겠던데. 학원들 아주 신나겠더라고요. 이상하게 바꿔놔갖고. 그리고 이제 중2 부모님들은 또 이제 고등학교 선택 이런 게 또 약간 달라지는 면들이 있고, 그래서 다음 주인가 11월 초인가 아마 저희 일정에 중2 설명회가 아마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때. 근데 저희 학원이 고등학원이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저희 학원을 처음 들었다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생긴 지가 굉장히 거의 관악구 제일 오래된 학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중2 설명이라면 중2 엄마들이 올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오신 중2 학부모님들은 다음에 할 때 한 5명씩 손잡고 오시면, 오늘 신청자가 한 50명 되던데, 그래도 한 40-50명은 돼야 설명회 할 때 또 이렇게 좀 효과가 있으니까, 중2 설명회 할 때 많이 오시고요. 오늘은 그냥 참고적으로 대입제도 같은 거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이제 대입학원입니다. 대입학원인데, 학원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이렇게 영어만 하는 학원, 어학원, 수학만 하는 수학 전문 학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는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대학교 원서를 써서 붙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고3, 9월 달에, 대학교 원서를 써서 애들을 붙이는 것.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떨어뜨리면 큰일 난다는 얘기고, 그렇죠? 원서를 학원에서 쓰나요?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원서는 이제 본인이 쓰는 겁니다. 이제 본인이 쓰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식의 지원 전략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하죠. 당연히.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 아이가 노력한 거를 손해를 안 보고 가능하면 좋은 대학을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서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학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원서를 써서 지금까지 이제 관악동작에서는 제일 많은 대입 합격생을 냈고, 지금도 내고 있는, 지금도 이제 고3 아이들이 다수 저희 학원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불꽃을 태우고 있죠. 대학을 보내려면 원서를 쓰는 거는 이제 우리 이제 컨설팅 팀이 주로 하는 일인데, 여러 가지 대입을 구성하는 전형 요소들에 대한 준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당연히 관리해야 될 거고, 수능 관리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관리해야겠죠. 세특을 필두로 하는 학생부에 기록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고, 써주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이제 수행평가도 봐줘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팀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라 그래서 대학을 가려면 마지막에 이제 봐야 되는 시험이 면접, 논술, 구술 이런 시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지막 대학별 고사까지 준비해서 마지막에 합격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나름 정통 대입학원이죠. 그것만 하는 학원입니다. 그것만. 지금 이제 중3 학생들은 원래 있던 학생들에다가 최근에 좀 들어와서 한 30명쯤 되는 것 같아요. 30명쯤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정원이 보통 한 학년에 많으면 70-80명, 적으면 60-70명 이 정도 받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를 앞으로 한 몇 주 안에 다 선발하면 이제 모집이 끝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고1, 2, 3이 다니고 중3이 일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그런 형태 학원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등학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등학교 선택은 대입 성공의 첫걸음이다. 왜 그러느냐? 왜 이제 고등학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대학은 공부를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공부를 잘하면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원서를 써야 가는 거예요. 원서를. 아까도 제가 원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원서를 쓴다라는 건 이제 무슨 의미냐?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그 관문이 여러 개가 있죠. 이제 그걸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써서 대학을 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현재의 중3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우리가 치러야 되는 입시 제도는 관악구 동작구에 있는 일반고에는 굉장히 좋은, 잘 맞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리해요. 굉장히 유리한데, 그 안에서도 이제 학교가 거의 뭐 20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20개 학교 중에서 일반고를 간다라고 가정하면 유불리를 따져야 되죠. 예, 유불리를 따지긴, 저는 이제 대입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제 입장에서 이제 학생들을 바라보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가 어디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이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대학 가기 전에 중간에 3년이라는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느 관문을 통과해야 마지막에 내 손에 선택지를 많이 쥐게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아이들을 주로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에서는 당연히 뭐 특목이나 자사나 이런 데 보내야 그게 실적이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특목이든 자사든 일반고든 전부 다 그냥 고등학교일 뿐이에요. 어느 고등학교 유리화를 따지는 거고, 중학생들을 주로 가르치는 학원에서는 바로 위에 이제 특별한 고등학교니까 그 학교가 좋게 보이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관점이 다릅니다. 저는 원서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유리하냐,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자, 좋은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냐? 대입 실적이 좋은 학교. 이게 좋은 고등학교냐? 이게 무슨 뜻이냐? X를 쳐놨는데 무슨 뜻이냐면, 뭔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평가할 때 그 학교가 서울대를 몇 명 보냈냐, 연고대를 뭐 의학대를 몇 명 보냈냐,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기준이 뭐냐 하면, A라는 고등학교가 뭐 서울대를 10명을 보내든 20명을 보내든 우리 애가 가는 게 중요하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대입 실적이 좋은 고등학교가 우리한테 꼭 좋은 고등학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역시 이해 가시죠? 그렇죠? 아니 뭐 남들이 다 좋은 고등학교가 뭐예요? 우리 애가 좋은, 그러니까 뭐 어떤 고등학교 서울대를 10명 20명 보내고 어떤 학교는 1명 보냈는데 그 한 명이 우리 애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좋은 고등학교지. 그렇죠? 근데 이거 굉장히 쉬운 건데, 이런 것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부모님들이 그래도 특히 아버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뭐 동창회도 좋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 고등학교 동창회를 지금처럼 부모님처럼 다닐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나온 고등학교 동창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애들은, 저희 애들만 해도 별로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장 소속감이 별로 없어요. 걔네들이 이제 이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하고는. 뭐 모르죠. 걔네들도 뭐 뿌리를 찾아 옛날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러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렇게 사회 구조가 나름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흘러가는 그런 형식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만큼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 대학을 이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지, 그 학교가 좋은 선배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좋은 대학을 가기 유리한 학교가 좋은 학교다.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좋은 학교,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애는,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애들이 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따라서 열심히 하는데, 주변 애들이 놀면 우리 애도 놀아요. 근데 그 부모님 이제 착각하고 계신 거죠. 그 노는 애가 바로 그 아이인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대학을 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아마 오늘 이 설명회 오시면서 그냥 어디라도 대학을 보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 밤중에 여기까지 이 50명 넘는 학부모들이 여기까지 오실 일은 없어요. 다 마음속에 품은 대학이 있죠. 그죠? 제가 맞춰볼까요? 제가 설명해보면 좋은 데 가면 좋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대, 뭐 이대, 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여기까지 가면 벌써 뭐 그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런 눈빛이거든요. 그 밑에 대학까지 내려가면 지금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나중에는 관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성적이 안 나오면 막 찾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 살면서
대략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그 안쪽을 보통 인서울이라고 하죠. 예, 그 정도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 갈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애가 잘하니까 뭐 학교 성적도 다 A고 가끔 B가 있지만 그러죠. 담임 선생님도 얘는 공부 잘한다 그러고. 근데 실제로 한 15개 정도 대학의 정원을 다 더해보면 정말 맥시멈으로 잡아도 대략 37,000명? 근데 거기에는 뭐 음대도 있고 미대도 있고 막 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의 총합이 대략 37,000명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달에 수능을 보는데 수능을 보는 아이들의 숫자가 작년에 원서 접수했을 때 50만이었고 올해 49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재학생 30만에서 30 뭐 몇만, 2, 3만 사이, 재수생 한 15만에서 18만 사이. 그래서 이제 40한 6, 7만 명에서 50만 명 사이가 수능 원서 접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3만 7천 명 정도의 학생이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을 가는 거니까 대략 7% 선에서 가는 거예요. 7%. 7% 선에서 가는 건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대입 구조는 특히 정시가 거의 이제 50%에 육박하는데 2월 1월까지 하면 정시는 재수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그 3만 7천 명이라는 소위 상위권 대학 진학하는 아이들 중에 적어도 절반 정도는 재수생이라고 보는 게 약간 좀 오바스럽지만 거의 재수생이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럼 재학생 티오는 몇 명이냐? 대략 18,000명? 이 정도. 전국에 고등학교가 몇 개냐? 1,500개가 넘어요. 그럼 한 학교에서 10명 안팎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 계산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면 우리 아이는 분위기가 좋은 데 가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학원 와서도 원장 선생님 좀 좋은 반 넣어주시면 우리 애가 공부를 더 잘할 것 같고 좀 밑에 반 넣어주시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좋은 데 가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는 대학을 못 가는 애예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학을 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옆에 탱크가 지나가도 공부를 하는 애들이에요. 시끄럽거나 말거나 뭐 놀거나 말거나 자기 공부를 할 줄 아는 아이들. 그런 애들이 전국에서 15,000등, 16,000등 안에 들어서 재학생들 중에 그런 대학을 가는 거지 무슨 조건이면 공부를 하고 무슨 조건이면 공부를 안 한다? 천만의 말씀. 전국에는 지금 현재 중3 아이들 중에서도 정말 눈만 뜨면 공부하는 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요. 그런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분위기가 좋건 말건 내 공부를 하는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못 가야 되느냐? 애를 바꿔야죠. 애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이제 공부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아이로 바꿔내느냐 못 바꿔내느냐가 결국 성패를 가르는 변수인 거지. 고등학교를 분위기 좋은 데 간다고 그 원래 공부 못하는 애가 갑자기 옆에 아이들 환경의 힘을 빌어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를 바뀌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이 역시 이해 가실 거라고 보고 분위기가 좋은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고요. 그럼 내신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본인이 조금 학교 분위기가 좀 산만하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군계 일하게 되는 게 오히려 지금 시스템하에서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수시 정시가 동시 대비가 가능한 학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내신 따기 좋은 데는 수능 준비가 안 된다 그러던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가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적어서 수업 분위기가, 그러니까 수업의 수준이 낮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수시 대비가 정시 대비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수능 대비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봤는데요. 학교에서 가르친 걸 수업을 들어갖고 수능 잘 보는 애는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아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이가. 수능 공부라는 건 수업을 듣는다고 점수가 올라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업은 정말 요만한 수단에 불과한 거고요.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고등학교를 가면은 수능 대비가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그러면 좋은 고등학교, 소위 말하는 뭐 이 근처에 있는 그 자사고, 뭐 서초구 쪽 가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러면 학원을 안 다닐까요? 수능 학원을? 더 많이 다녀요, 걔네들이. 그래서 학교 수업만 갖고 수능을 대비한다는 건 만만치 않고 결국 아이가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필요한 수업은 골라가면서 듣는 거죠. 그게 뭐 학교 수업일 수도 있고 학원 수업일 수도 있고 뭐 인강일 수도 있고 그 아이한테 맞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지, 수시 정시를 동시 대비를 가능한 그런 고등학교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내신에서 어느 좋은 고등학교일수록 내신 그 문제가 어렵고요. 일반적인 좋은 고등학교,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 내신 문제가 어렵고요. 내신 시험 범위가 넓고요. 그런데 내신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학습 요소와 수능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는 많이 달라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할 텐데, 그래서 그 제일 골치 아픈 게 이런 그 좋은 고등학교를 갔는데, 소위 말하는 좋은 고등학교를 갔는데 내신이 안 나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면 정시로 올인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 수업이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 예를 들면 정시 대비할 애들은 교실 뒤쪽에 앉아서 수능 공부 자습해라, 이런 학교들도 꽤 많아요. 지금 고3 교실은 다 그렇고요, 당연히. 지금 고3 교실은 그 소위 말하는 최저 없는 학종을 쓴 애들은 학교 수업이 필요가 없고, 최저가 없는 학종을 쓴 애들은 수능 수업이 필요가 없으니까 학교 수업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올인하는 애들은 또 수능이 필요한데, 지금 이 정도 시기가 되면 등급이 어느 정도 고정됐잖아요, 수능 등급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어가 1등급 나온다 그러면 영어 공부 거의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영어 시간에 걔네들 영어 수업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그 뭔가 이제 필요한 것만 들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심해서, 제가 이제 고3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고3 학생들이 그래요. 어떻게 학원에 좀 빨리 오는 방법이 없느냐. 자습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와서 질문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학교는 고3 때는 사실 특히 이제 2학기가 되면 학교에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좀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피곤해 하시는 그런 점들인데, 어쨌든 그렇다. 자,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란 뭐냐? 자, 조건이 우리 애입니다. 우리 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을 간다라는 건 원서 쓰기 싸움인데, 우리 애가 마지막에 고3 9월 달에 원서를 쓸 때 어느 대학 어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카드를 몇 장 가질 수 있느냐. 많이 가지면 많이 갈수록 좋은 거예요. 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카드를,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카드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가. 지금 제도화에서는. 이해가시죠? 이거는 뭐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소위 그 대한민국의 입시 전문가라고 하는 뭐 꽤 많은 사람들이 뭐 유튜브에서 뭐 설명회도 하고 뭐 각하원 설명회에서 하는 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입시에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원서를 써보는 사람은 다 합니다, 이거를. 원서를 써보면, 아, 그렇구나. 원서를 써보지 않은 사람들이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지. 어쨌든, 그, 마지막에 내가 뭐, 어느 대학, 어느 전형에 원서를 몇 장을 쓸 수 있느냐. 그리고 합격권, 만약 수시원서 6장을 쓴다라고 하면, 그 중에 3장 이상은 뭐, 예를 들면 안정적으로 쓰고, 나머지 3장을 좀 리스키하게 좀 올려서 쓰느냐, 뭐, 이런 문제. 조합의 문제인 거지. 결국, 원서를 쓸 수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논술하고 정시밖에 안 남고 이런 아이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처음부터 고등학교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고등학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걸 많이 알다 보니까 또 요새 무슨 현상이 많이 생기냐면, 이미 주변 그 고등학생 학부모님들한테 들어서 아실 텐데, 저 서초강남권 애들이 우리 동네로 많이 넘어와요. 학생부 조정 하려고. 근데 걔네들이 와 다 잘 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잘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그 어쨌든 결론, 원서 쓰기 싸움이기 때문에 원서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다, 이런 거고요. 여기 써 있죠. 대입은 원서 쓰기 싸움이고 가능한 전형의 개수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학 가는 방법은 뭐 이런 겁니다.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학종, 그 다음에 논술, 정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을 갖고 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교과 전형, 현재의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대학이 학교별로 이제 그 인원수를 할당하는 거예요. 뭐 서울대는 예를 들면 2명만 추천하세요, 이러는 거죠. 연대나 고대는 뭐 4% 내에서 추천하세요, 5% 내에서 추천,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내신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 내에서 몇 등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무리 이제 훌륭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우리 아이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으면 좋은 대학 추천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전형이 써 있지만 여기서 제일 쉬운 게 교과 전형이에요. 제일 쉬운 게 교과 전형입니다. 제일 쉬운 게. 다른 전형도 뭐 학종으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생활기록부? 이게 말이 생활기록부지. 그 생활기록부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가 쏟아야 되는 시간과 노력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학종은 아무도 몰라요. 이건 깜깜이 전형이에요. 이게 정성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교과나 수능이라는 거는 정량평가를, 숫자를 갖고 하는 거고, 이 학종이라는 거는 이제 정성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대학이 마음대로 뽑는 전형이에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물론 어느 정도의 얼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서를 써봤으니까 이 정도 고등학교에 이 정도 내신에 이 정도 학생부 기록이면 1단계 통과한다. 이건 순수하게 감이죠. 그럼 원서 써본 사람만 아는 거죠. 그거는. 많이 다뤄본, 샘플을 많이 다뤄본 의사랑 비슷한 거예요. 임상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 1단계 통과할 것 같아. 근데 이놈아가 우리 아들이 말을 못하네. 면접을 버벅버벅거리는 놈이네. 그러면 또 얘가 또 안 되는 거지. 이제 학종은 이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기록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조리 있게 본인의 언어로 바꿔서 그 면접관인 교수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력과 이런 자신감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역시 정성적이죠. 그렇죠? 이건 몇 점 나온다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전형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교육 시장에서 사실 가장 그 이런 입시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것도 바로 학종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백인백색의 학종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컨설팅 팀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최근에 이제 세특의 방향성, 이런 거예요. 전공 적합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예를 들면 수행평가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수행평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그 예전에는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전인적 그 인격이라 그래서 뭐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이과인데 사회도 잘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그 자꾸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뭐 이런 학종에서 뭔가 이 아이의 기록과 관련해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왜 세특을 왜 잘못 써주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 가능하면 그 아이의 전공과 관련된 세특을 써준다. 심지어 예체능까지도. 뭐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생명과학을 지망한다 그러면은 뭐 국어에도 DNA 이야기, 영어에도 DNA 이야기, 수학에도 DNA.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이 그 각 과목 세특으로 이제 다 확장돼서 전 과목이 이 아이의 전공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입시 전문가가 있고, 아니다. 대학은 그런 학생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 학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뭐 이과 아이라고 하더라도 또 예술적으로도 본인의 어떤 그런 뭐 취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슨 사회 문제나 인권 문제나 이런 데 환경 문제에 관심도 있고, 그래서 사회는 사회대로 은미치는 이렇게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관점도 있고, 이게 뭐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마다. 예, 경향성이라는 게 이것도 트렌드가 있어요. 또. 그래서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컨설팅 하다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학종은 좀 쉽지 않다. 논술은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유효한 대학 가는 방식인 건 맞아요. 왜냐? 일단 내신이 무너졌어요. 열심히 했으나 고1, 고2 때 내신이 무너진 아이가 수시 시즌이 됐으면 원서를 안 쓰기는 그렇잖아요. 기회가 있는데. 근데 이제 내신이 뒷받침이 안 되면 교과도 안 되고 학종도 안 되니까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논술밖에 없어요. 예. 특히 이제 자연계 애들은. 그래서 수리 논술 보는 학교는 여전히 많기 때문에 최저가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쪽이나 과학 쪽에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는 아이들은, 특히 이제 중위권 대학 아이들은 수리 논술을 여전히 준비하는 애들이 많이 있죠. 예, 저희 학원 고3 아이들도 1년 내내 2반이 있어요. 위에 대학 논술 준비하는 애들과 한 중위권 대학 논술 전형 아이들 1년 내내 있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걔네들은. 내신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시인데, 정시는 정말 이건 소위 재학생이 정시로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재유생과의 어떤, 이게 왜 그러냐? 이 정시는 이제 수능 갖고 가는 건데, 수능이란 시험의 구조가 이게 연습을 많이 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게 수학 능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사고력을 테스트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시험은 몇 년이 흘러가면 어떻게든 그 시험의 어떤 포맷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그걸 갖다가 부르는 말이 유형입니다. 유형. 그렇죠? 유형이 정해지면 유형에 익숙하게 되는 아이들이 그 점수를 잘 받는 거잖아요. 근데 훈련시키면 되거든요. 그럼 재수생 애들은 계속 그것만 하는 거죠. 계속. 1년 내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4개 영역에 있어서 본인이 점수가 이제 잘 나오는 과목에는 시간을 적게 투자하고, 본인이 안 나오는 과목에만 집중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재수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어서, 우리 애들도 이제 대학 갔는데 한 번 더 하겠다 그러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뭐 본인이 대학 갔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
우리나라 그 윤모 대통령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윤모라 그럴지 의미가 없구나. 윤모 대통령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갖고 지금 또 아주 웃겨졌어요 이게. 예, 웃겨져갖고 수능이 이제 확실한 건 조금 쉬워진 건 맞는 것 같아. 최근 모의고사 경험을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거 봐라 그러면서 이제 슬슬 대학 다니는 애들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수능 보러. 예, 그래서 올해 이제 반수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교육 카르텔을 우리 대통령께서 주장하셨는데 반수반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카르텔을 만드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예, 반수생이 증가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입시 시장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말이 있고 중국 그 소설 이름이 뭐더라? 조정래 소설에 나오는 말인데 너희에게 그 정책이 있다면 우리에겐 대책이 있다. 뭐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막 그러면 사교육자들은요 그걸 뛰어넘는 대책을 만들어 버려요. 애들도 뭐 이거다 그러면은 그래? 그럼 또 이제 그거에 맞게 또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 그래서 이제 물가 잡기도 어렵고 그렇죠. 이제 물가 실업률을 동시에 잡는 게 항상 그 경제 정책의 목표인데 그게 정말 어렵잖아요. 이게 교육 정책도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중2 아이들이 이제 적용받는 그 대책도 정말 고심 끝에 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컨설팅 팀 회의하면서 나온 말인데 확실히 교육 행정하시는 분들보다는 대학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만들어봤자 대학은 또 그런 걸 형해화시키는 또 학생 선발 방식을 만들어낼 거다. 그러니까 별로 교육계획의 의미가 없다. 헷갈리기만 한다. 어쨌든 중2 애들은 큰일 났다. 지금 어딘가에서 놀고 있을 중2 아이들 불쌍해.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정시라는 건 이제 그런 거다. 재수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현재 중3인데 원장님 골치 아파 그냥 수능 올인 3년 동안 그럼 고등학교 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검정고시 봐서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런 전형들의 이제 색깔이 굉장히 좀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일단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게 맞다. 너무 당연하게. 관학 동작에 살고 있다라는 거는 행운이다. 제가 몇 년 전에 지금 현재 입시제도 만들어져 발표가 나고 그때 이제 학부모 설명회 때 그런 말을 했는데 온 우주의 기운이 관학 동작으로 오고 있다고. 우리한테 유리하니까요. 훨씬 유리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중3 애들은 명심해야 되는 게 정말 재수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완전 시스템이 다 바뀌잖아요. 수능 과목 바뀌죠. 평가 시스템 바뀌죠. 대학이 또 아주 색다른 지금의 구조와는 다른 그런 전형을 들고 나올 거기 때문에 중위 설명회 때 제가 자세하게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중3 애들은 재수하는 순간 굉장히 피곤해져요. 절대 재수시키면 안 된다.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더 안 된다. 그렇죠?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고생 안 하도록. 자, 그래서 수시는 그래서 우리의 공격무기다. 여기서 수시라 하면 학생부 전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교과 전형과 학종은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교과 학종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원서를 쓸 때 6장의 수시 원서 중에서 뭐 교과를 몇 장, 학종을 몇 장 쓸 거냐, 교과를 다 쓸 거냐, 학종을 다 쓸 거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종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여러 가지 그런 전형 요소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뭐예요? 내신이죠. 여전히 내신. 교과는 내신이 거의 뭐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고 종합도 내신이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이기 때문에 교과를 하면서 종합을 안 할 이유는 없고, 그렇죠? 종합을 한다고 내신 관리 해야 되는 거니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교과냐 종합이냐를 고민하시지 마세요. 그런 건 의미 없는 고민이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다가 뭐가 더 유리한가 나중에 선택하면 되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시는 우리에게 공격 무기고, 그 다음에 정시나 논술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이 무너지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하는 거죠. 그렇죠? 내신이 무너지게 되면, 아니면 이런 학생부에 기반한, 내신에 기반한 교과나 학종으로 대학을 가는 것보다 논술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더 높다, 아니면 모의고사 점수가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압도한다, 그러면 또 정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저희 학원에도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이제 지금 좀 아까 이거 설명이 시작하기 전에 고3 애를 요 앞에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선생님 저 10월 모의고사 국어 수학 100점 맞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물어봤냐? 농담하는 거죠. 누가 물어봤냐? 그러면 농담하고 장난치고 그러는데 고3 애들 긴장 풀어주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자사고를 다니거든요. 자사고를 다니는데 2학년 1학기 때까지 계속 내신하던 애예요. 정말 열심히 해서 5등급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접어 그랬죠. 접어. 내신 접는다. 정시 올인. 딱 그랬는데 그때 그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래도 원장님 그래도 이게 문제 이게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래도가 문제야. 그래도라는 건 없어요. 입시는 무조건 선택이에요. 합리적 선택. 아니 5등급으로 얘가 무슨 대학을 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모의고사 올인시켰더니 애는 신났죠. 왜 신났죠? 학교를 대충 다녀도 되거든. 원래 그런 애예요. 원래 그런 애. 숙제 안 하는 애거든 원래. 예, 그런 애를 갖다가 이제 그 아들 하나고 이제 부모님 욕심이 나서 자사고를 보낸 건데 잘할 줄 알았지. 근데 이제 뭐 1학년 2학기 때 접었으면 그 더 빨리 수능 점수가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2학년 1학기 때까지 끌다가 그래도 한 학기만 더 그런 건 없다. 접어라. 그래서 접었죠. 애는 신났고 수능 올인. 해갖고 지금 국영수 다 111 나와요. 예, 지금 연고대 이상 바라보고 있어요. 서울대는 어렵고 교과가 안 좋아서 연고대급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애인데 서울대는 정시에도 교과 들어가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시논술은 방어목이다. 일단은 학생부 전형을 기본 전형으로 간다. 이 사실을 명심하자. 아시겠죠? 벌써 몇 가지 얻었잖아요. 좋은 고등학교는 어떻게 선택하는 거다. 우리는 뭘로 원서를 쓰는 게 옳다. 그죠? 귀에 쏙쏙 들어오죠. 고개를 안 끄덕이시면 제가 열심히 할 이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그 뭐라 그럴까요? 설명회를 하기 전에 아까 그 좀 이른 저녁을 먹고 좀 산책을 동네를 한 바퀴 하면서 오늘의 컨셉을 로고스로 갈까 파토스로 갈까 막 이게 뭐냐면 이제 논리로 하나하나 숫자를 갖고 이야기를 하느냐 어차피 중3 엄마들 얘기해봤자 다 까먹으니까 재밌게 가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적당히 섞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형식적으로 원서를 접수하는 건 수시 원서 접수하는 건 고3 9월이다. 근데 제가 또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원서는 언제부터 쓰는 거다? 지금부터 쓰는 거다. 원서는 지금부터 쓰는 거예요. 원서 모델링을 해야 돼. 머릿속으로 계속 가상의 지원 그런 그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원서는 지금부터 쓰는 거다. 그래서 정말 지금 구조화에서 컨설팅이 너무 중요해요. 입시 컨설팅이 너무 중요해요. 진짜로. 이제 일단 아이를 분석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선택도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등학교 선택도. 애가. 왜냐하면 중학교 성적 갖고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아세요? 우리 애가 어떤 정도인지.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이 무서운 여자애들이 있어요. 무서운 여자애들. 학교 시험 보면 평균 98점대, 99점대도 나와요. 어떤 아이는 요 근처에 있는 학교 다니는데 시험 망쳤대. 왜? 2개나 틀렸대. 전 과목에서. 꼴배기도 싫어. 저를 꺼져.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가 잘하느냐?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걔가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전혀. 중학교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과의 상관도는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중학교 성적과 대입 성공과의 상관도는 굉장히 낮다. 중학교 성적이 좋다라는 거는 뭐만 알 수 있느냐? 2가지를 알 수 있다. 첫 번째, 성실하다. 성실하다. 두 번째, 독하다. 그 2가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실함과 독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데를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할 때도 애를 지금 현재 단계에서 아이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해요. 저희 아이들은 예비고일 아이들 들어오면 입학고사는 그냥 45분짜리 영어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들어오면 나중에 저희가 영어를 3시간짜리 영어 시험을 봐요. 3시간 동안. 그래서 정말 낱낱이 분석해요. 낱낱이 하나하나.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고등학교 갔을 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도 뭐 이렇게 수학도 쉬운 문제 실수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그렇죠. 어려운 문제 나오면 허걱하는 아이가 있고 영어도 이제 실수 많은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문법 약한 뭐 문법은 다 약한데 뭐 어휘 뭐 이런 독해 그다음에 범위가 많은 학교가 어울리는 애가 있고 범위가 좁은 학교가 어울리는 애가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낱낱이 분석해야 돼. 그래서 이 아이한테 가장 맞는 고등학교가 뭔지를 찾아내고 그걸 지원시키는 거죠. 굉장히 미세하게 해야 됩니다. 어려운 판단이고요. 애들이 처음에는 3시간짜리 영어 시험 보면 선생님 3시간 동안 영어만 어떻게 풀어요? 근데 이 설명을 먼저 해요. 애들한테. 왜 이걸 하냐 하면 그래서 설득을 시켜요. 니네도 궁금하지 않냐? 궁금하잖아요. 내가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한지를 다 알 수 있어야 될 거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원서 쓰는 것부터가 대입의 시작이고 대입 원서를 모델링하는 거는 지금부터.
교과형 아이냐 학종형 아이냐 지금은 둘 다 안 되는 아이냐 뭐 이런 거를 판단해서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라 뭐 이런 뭐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을 줘야겠죠. 자, 저희 지역 관내 고등학교에서 이제 내신을 어느 정도의 내신을 받는다는 건지 무슨 뜻이냐. 자, 1.0에서 1.34는 굉장히 좋은 내신이죠. 그렇죠. 학교마다 한두 명, 두세 명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학교도 있어요. 아예 이 내신이. 그럼 1.0에서 1.3의 내신을 받는다는 건 일단 의학대 지원이 가능하죠. 의대학대 교과 전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높은 최저라는 그런 그 마지막 허들이 있긴 하지만 수능 최저 달성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면 의학대, 서울대 연구대 추천 전형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1.0에서 1.3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렇죠? 저희 학원에 지금 들어와 있는 중3 아이들 중에 1.0에서 1.3을 노릴 수 있는 애들이 10명 이상 되거든요. 이미 10명 이상 돼요. 근데 약점을 메꿔야죠. 어느 녀석은 국사가 약점이고 어느 녀석은 영어가 약점이고 어느 녀석은 장점이 하나도 없고 다 약점이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지금 남은 기간 때는 메꿔야죠. 메꿔서 가능한 한 이제 이거는 어떻게 아느냐. 이 아이가 1.0에서 1.3 사이를 맞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가르쳐보면 알아요. 모르면 바보죠. 20년을 했는데. 그렇죠? 이것만. 그래서 이 정도의 내신을 받을 수 있다면 의학대나 서울대 연고대 추천 전형 갈 수 있다. 1점대 내신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1점대. 1.6이든 1.7이든 1.8이든 그러니까 저희 학원 아이가 저희 학원 애예요. 왜 저희 학원 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저희 학원 아이가 1학년 1학기에 1점대를 받았다. 이건 무슨 뜻이냐. 중대 2대 이상 합격이다. 이미. 1학년 1학기에 벌써 판명 나고 합격이에요. 근데 왜 우리 학원 아이가 1학년 1학기에 1점대 내신을 받으면 중대 2대 이상 합격이냐면 저는 고1 내신만 신경 쓰지 않거든요. 절대. 저는 올 겨울방학 때 아이들한테 고2 것도 시킬 거거든요. 시킬 거고 1학년 1학기 것만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1학년 2학기도 동시 대비할 거거든요. 엄마가 못하게 하면 걔는 안 가르칠 거거든요. 고집이 무진장 세요. 저도. 고집 세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엄마 계속 어머니 그럼 저랑 헤어질 결심.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왜 그러냐면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내신은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학기별로 쪼개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1학년 1학기 하고 뭐 내년에 1학년 2학기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네 학기 내신을 한꺼번에 봐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1학년 때 잘하다가 2학년 때 무너지는 애가 부지기수예요. 3분의 2가 거의 무너져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 학원 애가 1학년 1학기에 1점대는 1.7이어도 좋고 1.8이어도 좋다. 1점대 내신을 받았다는 얘기는 중대 2대 이상 거의 합격한 거다. 거의 100%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수능 관리도 할 거기 때문에 2점대 초중반의 내신 학생부도 괜찮고 수능 최저 달성 가능하다. 일단 2점대 초중반의 내신이면 그 문과 2점대 초반이면 문과는 거의 인서울 바닥이에요. 이과는 조금 더 내려가도 되는데 그래서 2점대 초중반이 거의 마지노선이다. 심리적 여기 무너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2.5, 2점대 중반 뭐 3.0 여기까지 가면 서울과 경기를 들락날락 하고 있다. 예, 그렇죠. 지하철 탔다가 버스 탔다 지하철 탔다 버스 타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위로 이제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정도 아이인데 학업 능력이 꽤 괜찮은데 내신이 이상하게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학종에 좀 집중 투자할 걸 생각해야 되죠. 학종은 내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나머지 기록으로 메꿀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심리적 마지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보내고 싶은 대학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2점대 초중반이에요. 그 이하는 지금은 관심이 없으실 테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요 정도까지입니다. 요 정도. 이 정도까지의 내신을 우리가 그 만들어내면 공격 무기로 삼아서 서울권 대학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자,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가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표준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이렇게 갑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수학은 1학년 1학기 때 수학 상을 하고요. 1학년 2학기 때 수학 하를 해요. 2학년 1학기 때 수원을 하고 2학년 2학기 때 수투를 하고 이과 학생들은 기하가 선택 과목이에요.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이렇습니다. 근데 기하는 지금 제도하에서는 절대평가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수능 선택을 하는 기하를 굳이 해야만 하는 아이가 아니라면 대부분 아이들이 미적분을 선택하기 때문에 기하는 내신이 이제 편안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쉽게 내요. 예. 그러고 이제 3학년 1학기에 이제 확통 미적을 같이 깔아놓죠. 그래서 이제 뭐 2개 다 하는 애들도 있고, 2개 다 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문과 애들은 확통만 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게 이제 표준 형식입니다. 수학이 진행되는 표준 형식.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수학은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영어인데 영어는 시험 범위가 어떻게 보통 이제 설정이 되느냐? 교과서 보통 2가 아니면 3가요. 대부분의 학교가 3가죠. 1, 2, 3과예요. 중간고사 1, 2, 3과, 기말고사 4, 5, 6과 이런 식. 이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지문을 보통 이제 별도 범위로 내거든요. 모의고사 범위. 근데 이제 제일 적게 모의고사 지문을 내는 학교는 10개 정도의 모의고사 지문을 10개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모의고사 지문 10개 시험 범위로 별도로 프린트 같은 거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학교는 20개가 넘어요. 30개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영어 모의고사를 잘 모르시니까 영어 모의고사가 45문제입니다. 1회가. 근데 17번까지는 영어 듣기예요. 예, 그러면 이제 28문제가 남죠. 17개는 듣기 평가니까 28개 중에서 좀 의미 없는 문제가 한 4문제예요. 여기서 의미 없는 뭐 도표 문제 뭐 이런 거 있어요. 안내문 문제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거를 빼면 이제 24문제예요. 24문제에서 이제 장문이라고 해서 긴 글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게 5문제예요. 그럼 이제 19문제입니다. 19문제. 그래서 한 회에서 보통 학교들이 출제 범위로 삼는 게 이제 19문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 회분을 내는 거예요. 시험 범위로. 예, 그게 표준이에요. 그게. 근데 어떤 학교는 제가 학교 이름 오늘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 신고하려고 아니 학교에 전화도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이걸 2회분을 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수업을 하나도 안 해줘요. 알아서 해라. 그냥 시험 범위예요. 그냥 시험 범위. 이런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그냥 10개 정도 지문. 근데 교과서와 모의고사가 동시에 출제되면 비중이 어느 정도냐? 2대 8이에요. 교과서 2, 모의고사 8. 모의고사 훨씬 어렵죠. 그리고 좀 쉬운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 모의고사를 내요. 근데 좀 어려운 고등학교는 1학년 애들한테는 2학년 지문을 주고요. 2학년 모의고사를 주고 2학년 아이들한테는 3학년 지문을 주죠. 이게 학교마다 이제 이런 형태가 있는데 표준 형식은 보통 이렇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왜 출제를 덜 하냐면 쉬워요, 교과서가. 교과서가 쉽고 모의고사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위탁형 모의고사는 좀 더 어려우니까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모의고사 지문을 갖고 출제 범위로 삼는다. 근데 모의고사라는 건 수능 모의고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독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학교 내신에서는 독해 문제로 출제된 수능 모의고사를 문법 문제로 바꿔서 내죠. 그래서 모의고사에 출제된 지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저임 방식으로 다 분석하고 모의고사 전 지문을 암기시키죠. 어디서? 여기서. 다 암기시켜요. 싹 외워. 암기 테스트하고. 왜냐면 시간이 모자라요. 문제를 풀 때. 내신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중학교 내신은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껌이거든요. 훨씬 어렵죠. 영어도 어렵고 수학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인데 보통 학교들은 고1 때 통합과학을 하고요. 고1 때. 통합과학을 하는데 통합과학이 학교마다 진도를 나가는 형태가 다 달라요. 통합과학이 아마 한 7개 정도 단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학교는 선생님 한 분이 1단원부터 쭉 나가는 학교가 있겠죠. 어떤 학교는 선생님 2분이 한 분은 1단원, 한 분은 4단원 출발해요. 어떤 학교는 선생님 3분이 1단원, 2단원, 5단원 뭐 이렇게 나거나 1단원, 3단원, 10단원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등학교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년 1학기의 시험 범위, 통합과학 시험 범위가 어디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 해놔야죠, 올겨울에. 근데 통합과학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과학이에요. 중학교 때 별로 다뤄보지 않은 분야가 대부분이고 생소한 과학이라 이제 11월 11일이라 저희가 통합과학 출발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한 3월 한 둘째 주까지 해서 1학년 동안 배우는 전 범위를 문제까지 싹 풀어서 저임 방식으로 다 해놓고 입학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안 그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해온 애들한테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교육이라는 게 이게 서로 이렇게 잡아먹기잖아요. 이렇게 제가 선행하니까 나도 안 할 수 없고 막 이렇게 굉장히 왜곡된 구조예요.
사실 말이 안 돼. 근데 그걸 선행학습을 어떻게 방지해, 그거를. 뭐 학원에서 못하게 하면 집에서 밤에 과외로 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누가 먼저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 내용을 많이 해갖고 들어가냐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이미. 굉장히 왜곡된 구조고, 이런 그 대한민국 교육을 만든 어른들은 애들한테 정말 그 용서를 빌어야 돼요.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한참 놀 나이에. 그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한참 놀 나이에. 고등학교 과학 얘기나 듣고 앉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어떻게 가느냐. 대부분의 학교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이제 이과 4과목이잖아요. 그 중에 3과목을 선택해서 1년 동안 쭉 가요. 이 대부분의 이런 과학 과목들은 4개 단원으로 돼 있어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1단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2단원,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또 3단원, 4단원 이렇게 한 번에 한 단원씩 이렇게 착착착착. 그럼 이제 학원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고1 때 이거를 돌려요. 다 끝내 한번. 고1 때 지금 올 겨울부터 해갖고 내년 겨울까지 해갖고 1년 동안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본인이 선택할 걸 미리 선택하는 거죠. 뭐 어떤 아이는 물화생, 어떤 아이들은 화생지, 어떤 애들은 물생을 선택할 거잖아요. 그럼 그 조합대로 수준별로 반을 편성해서 1년 동안, 고등학교 1년 동안에 이거를 물리면 물리, 화학이면 화학, 지구과학을 1년 동안 계속 해놔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중간고사를 못 봐. 애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근데 얘 시간표에는 뭐 물리,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게 들어가 있어. 그럼 엄마는, 원장님, 지금 물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이런단 말이에요, 또. 그럼 이제 2학년 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1학년은 국민공통교육과정이니까 전교생이 다 똑같은 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200명이다. 그럼 1등급이 8명이에요. 4%니까. 11%니까 2등급이 이제 22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고2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물리 선택자 30명, 40명, 50명. 선택자가 작아지니까 30명이면 4% 1등급이 몇 명? 1명이에요, 1명. 1명이 1등급이에요. 2등급은 3명 아니면 4명. 정말 많으면 5명, 6명. 그런데 이제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지 간에 물화생지를 공부를 한 애들이 있잖아요. 어느 고등학교나 다 있죠.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학교도 다 있어요, 가면. 한 1, 20%의 아이들은 과학을 다 하고 오거든요. 근데 얘가 안 한 상태에서 딱 올라가면 보통 과학을 몇 바퀴 돌아야 돼요? 3바퀴 정도 돌아야 돼요, 3바퀴.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입시 시스템의 내신이건 수능이건 정말 이 물화생지 공부를 하려면 출발점이 중2예요. 근데 중2 때부터 이거 시켜야 된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이미 했네. 근데 못 하겠어요.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원래는 중2 때부터 해요. 그래야 3바퀴를 돌 수 있는 시간이 나와요. 안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최소한의 그 회독수를 만들기 위해서 올겨울에 출발해야 되는 거지. 근데 내년에 시험을 못 보면 지금 당장 그 기말고사도 등급이 안 나오는데 내년에 배울 물리가 귀에 들어와요, 지금. 엄마 귀에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수업 뺀다 그러지. 막 지금도 막 빼는 애들 있어요.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알고 너 2학년 때 그러다 그냥 완전 망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를 잘해야 돼. 그래서 컨설팅이 중요한 거예요. 설계를 정말 잘해야 돼. 이 아이의 로드맵 설계라 그러죠. 언제 뭐라고 언제 뭘 시킬 건가를 설계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 설계를 하는 그 뭐 나름 전문가가 저희 컨설팅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최고의 적이 누구겠어요? 엄마야, 엄마. 지금 적들을 지금 모아놓고 지금 최고의 적이 엄마라니까. 그죠? 아니 사실은 옆집 아줌마가 최고의 적이지. 옆집 아줌마 이선 얘기하고 엄마 또 흔들려갖고 파르르 해갖고 또 생각이 바뀌니까 옆집 아줌마를 못 만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뭐 엄마들이 다 만나서 하는 얘기, 엄마들은 딱 2가지 얘기밖에 안 한다면서요. 아파트 평수 얘기하고 학원 얘기. 옆집 아줌마랑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밖에 안 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이제 기본 패턴이다. 이런 게 기본 패턴이다, 과학에. 기타 뭐 사회 국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또 있느냐? 변형 형식의 사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학년 1학기 때 수학상을 나가고 1학년 2학기 때 수학화를 나가는 게 다 만들어진 교육과정이고 대부분의 고등학교 그렇게 하는데, 어떤 고등학교 상하를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 근데 우리가 그 고등학교를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 해야죠, 미리 다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1학년 1학기가 수학상이니까 겨울에 수학상하고 여름방학 때 수학화 하자는 건 대단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수학화를 여름방학 때 다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수학상보다 수학화가 더 어려워요. 너무 당연하게. 수학상 나갈 때는 쭉 나가는데
수학상은 척척척척 나가거든요. 수학하는 허걱허걱 이렇게 나가요. 애들이 처음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상은 중학교 수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한다면 수학하부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는 수학이 막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 그러니까 1학년은 1학기 여름방학에 수학을 그때부터 시작한다? 그건 불가능해. 그러면 거의 무방비 상태로 2학기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 수학상 수학화를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 번. 예, 한 번 해갖고 그걸 갖다 학교 시험을 척척 풀어내는 애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수학은 이게 수학이라는 게 어떤 개념을 알면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아들 선행 어디까지 했어? 안 했어 혹시? 수원까지 했어? 그럼 예를 들면 정과직선사의 거리 공식 알아? 얘기해봐. 정과직선사의 거리. 갑자기 기억 안 나지? 분모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야. 위에는 뭐야? 분자는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게 정과직선사의 거리잖아. 기억났지? 그렇지. 너 수학상 최근에 안 했구나. 이게 이 개념이거든요. 점이 있고 직선이 있으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할 수도 있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증명을 잘 안 시키는데 증명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애들이 이제 공식을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풀면 못 풀어요. 왜 못 풀죠? 유형이라는 게 있어. 이걸 갖고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학습을 한 다음에 유형 학습을 해요. 근데 유형을 다 이렇게 학습을 했어. 그 시험 보는데 또 점수가 안 나와. 왜 안 나오죠? 시간 안에 더 못 풀어. 연산 능력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험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도 해야 되고 유형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연산 능력도 키워야 되고 그래 우리 아들처럼 다 가르쳐놨는데 또 6개월 지나면 다 까먹고 다 까먹진 않았겠지만 이게 뿌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몇 바퀴를 해내야 돼요. 몇 바퀴를. 저희 학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예비고일 아이들 중에 수학상 수학화를 제일 많이 한 아이들이 6바퀴씩 한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새 계속 소스투만 하니까 선생님 수학상이 불안해요. 수학상 프린트 좀 주세요. 야, 너 됐어. 그만해. 그러면 안 돼요. 더 주세요. 까먹었어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을 굉장히 좀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도가. 나쁜 제도야. 진짜.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 수학상 수학화를 동시에 나가는 학교가 있다. 그 다음에 하를 내년 여름방학에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학은 한 번 한다고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수상수화를 여러 번 해야 된다. 여러 번. 지금 만약에 선행을 거의 안 한 학부모님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안 시킨 학부모님이 앉아 계시다면 통화하다 보면 그래. 저희가 선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 막 시키진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 제 귀에는 저는 애들 대학을 보낼 생각이 별로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상하게 우리 애가 다니는 수학학원 선생님이 선행을 굳이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현행을 열심히 하면 다음에 선행 안 하더라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다면 그 수학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수학 선생님이에요. 고등학생은 대학을 안 보내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그렇게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찬성하지 않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실이.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선행을 거의 안 시킨 내지는 수학상만 조금 시켰다. 이런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시금을 전폐하고 내일 상담 오셔 내일 입학고사 하고 모레부터 수학상 출발해서 빨리 하루에 100문제씩 학교를 조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에 100문제씩 미친 듯이 한 달에 3,000문제를 풀려야 쫓아간다. 그렇게 해야 된다. 원장님 그렇게 우리 애는 그렇게 그러면 이제 대학을 양보하셔야 돼요. 버스를 타셔야 돼요. 사당역이나 양재역에서 버스를 타시고 좀 가셔야 돼. 지하철은 안 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수학은 그렇다. 그래서 상하를 동시에 나가는 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을 안 할게요. 욕먹어요. 저 동네 살고 싶어요. 저 관악구 주민인데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어떻게 다 밝혀요 이런 거를. 학교 뭐 그거 잘못된 게 아닌데 그건 뭐 그 학교의 재량인데. 그 다음에 2학년 때 이제 기하 대신 확통을 필수 선택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2학년 때. 그래서 수학이 8단이에요. 8단이. 수원 4단이, 확통 4단이. 수투 4단이, 확통 4단이. 수학 8단이. 과학 9단이. 물리 3단이, 화학 3단이, 지구과학 3단이. 그래서 수학, 과학 합쳐서 17단이. 국어, 영어 합쳐서 4단이, 8단이. 그래서 이과를 가는 애들은 수학, 과학 못하면
힘을 못 쓴다. 수학과학을. 그래서 그 2학년 때 배우는 수학과학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거고. 이 변형 공격이 있다. 고1, 고2 때 이런 게 있다.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선택할 때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수학 선행 상황이 어떻고 언제쯤 뭘 해야 되니까 지금 뭘 해야 되고. 과학은 이 변형 사례인데 우리 여학생들이 물화생지 중에서 뭘 제일 싫어할까요? 어떻게 다 똑같으세요? 아, 옛날에 여학생이었구나. 네. 물리를 선택을 안 해요. 여학생들은. 그래서 맨 밑에 있는데 이 물리가 폐강되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선택자가 너무 적으니까. 물리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 교원은 그 임기가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특히 사립학교에는 선생님이 계시면 물리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 선생님이 계신데 어떻게 해, 그럼? 물리 선생님 보고 뭐 생활과 윤리 가르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는데 1학년 때 물리를 필수로 해. 이런 학교가 있어요. 딱 한 군데. 여기는 아마 대충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문과 가는 애들은 어떻게 하죠? 가면 안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럼 문과 가는 애들은 그냥 전멸이죠. 그렇죠? 요는 여학생들한테는 물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 정말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면. 본인이 물리를 좋아하고 원하는 아이가 여학생들한테 물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 그렇죠? 또 하나, 고1 때 물리를 가르치는 건 애들 보고 죽으란 얘기다. 그럼 이제 어떤 애들이 1등급을 하느냐? 이미 중학교 때 몇 바퀴씩 돌고 뭐 영재고 준비하다 떨어지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다 일반고로 턴한 애들. 이런 애들이 제왕처럼 그죠? 위풍당당하게 밑에 애들을 제물로 삼아서 등급을 쟁취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공정 경쟁이 아니야, 이건. 그리고 이런 학교가 있다. 근데 고2 때 또 다른 학교는 물화생지 중에 3과목을 선택하는데 어떤 학교는 굳이 또 4과목을 하겠대. 굳이 4과목을 다 하겠대.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집중이수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제가 아까 2학년 1학기 때 중간 기말을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나간다 그랬잖아요. 집중이사 한 학기에 다 끝내는 한 학기에. 그래서 이제 이런 데가 이제 3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학기 때에 뭐 물생을 하고 2학기 때 화지를 하는 거예요. 1학기 때 물리 생명과학을 다 끝내고 2학기 때 화학 생명과학을 화학 지구과학을 다 끝내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4과목 아까 수학하를 여름방학 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근데 그런 애들이 몇 명 없는 거예요. 최상위권 애들이 등급을 독식해요. 그런 학교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들어가서 그렇게.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되면서 그걸 몇 바퀴씩 어떻게 중학교 때 충분히 해갖고 온 애들이 등급을 독식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왜 그런 학교를 왜 가요? 피해야지. 이건 전략적인 거죠. 근데 가서 독식하면 되죠. 하세요. 자신 있으시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학교가 있냐면 1학기 때 화학, 지구과학 선택하는 애와 물리, 생명과학 선택하는 애를 나눠요. 그리고 2학기 때 또 화학, 지구과학 선택하는 애와 물리, 생명과학 선택하는 학교를 나눠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누면 무슨 일이 생기죠? 등급 따위가 어려워지죠. 숫자가 더 줄어들으니까. 그럴 거잖아요.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지학 선택하는 애가, 내신 선택하는 애가 1학기 때도 있고 2학기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두 조를 만드는 거예요, 두 조를. 그럼 선택자가 한 번에 하면 선택자가 많으니까 등급 따위가 좀 그나마 유리한데 이걸 반으로 나눠버리니까 안 그래도 적은데 또 나누니까 등급 따위가 더 어려워지지. 그렇죠? 왜 그렇게 할까요, 학교는? 선생님이 남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그렇게 해? 서로 피곤하게. 학사 운영도 피곤하고. 선생님이 남는 거예요. 애들은 줄고 교원은 있으니까 수업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교를 가게 되면 그럼 이제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그렇겠죠? 어떻게 1학기 때 화학지학을 할 것인가 물리생명과학을 할 것인가 고민하죠.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뭘 선택하지? 쟤네들을 피해가야 되는데 치열한 머리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명수가 안 맞잖아 이게. 명수가 안 맞으면 담임선생님이 설득을 시작해. 상담을 해야 돼.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고등학교 그 1학년 2학기 때 과학 선택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입니다. 어쨌든 물화생지를 잘 해놓은 상태로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로 올라가면 2학년 올라가는 순간 폭망한다라는, 폭망해요 진짜. 뭐 방법이 없어요. 아니 뭐 물리를 우리 애는 똑똑해서 지금부터 해도 돼, 그런 애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애 없어요. 수도 없이 생각하고 케이스 문제 계속 풀고 해서 물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머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어떤 그 잘 가르치는 물리 선생님한테 뭐 우리나라 최고 강사한테 맡긴다고 3개월 만에 물리 완성해 주세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수학이랑 똑같아요. 유형이 있고요. 네, 유형이. 그걸 해도 안 되는 애들이 사실 물리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리 선택하는 건 그 선택을 하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현실에서는 정말 잘하는 애들이 아니면 피하는 게 맞고, 남학생들은 많이 하죠. 그래서 물리를 선택하려는 그런 여학생들은 그래서 공학을, 뭐 원래 공학을 가는 게 유리하긴 하지만 공학을 가야 돼요. 그래서 물리 선택자가 없고 등급도 안 나오고 명수가 적어서 이런 이제 변형 형식이 벌어지고 있다. 자, 영어 내신은 시험 범위가 좁냐 넓으냐, 출제 형식이 뭐 서술형이나 아니면 이런 단답형 문제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분량이냐 아니면 싹 외우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분량이냐, 이런 걸 다 체크를 해봐야 돼서 우리 애들이랑 매칭을 시켜야 돼요. 얘가 이 고등학교 내신은 좀 어렵다, 이런 걸 매칭을 시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학교들, 영어는 이런 학교들이 있다. 수학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너무 쉬워서 문제인 학교가 있고 너무 어려워서 문제인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애가 정말 이렇게 단단하다 그러면 어려운 학교를 보내도 되는데, 얘는 좀 물렁물렁하다면 쉬운 학교를 보내야 되겠죠. 이거는 뭐 상위권보다는 사실은 중위권, 중상위권에서 많이 생기는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 근처에 있는 어떤 학교인데 저희 학원에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이 7명이가 있는데 수학이 4명이 100점이에요. 너무 쉽다는 얘기죠. 우리 애들이 뭐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쉬운 거예요.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 또 중간고사 난이도 조절이 너무 쉬웠으니 기말고사 조금 어려워지겠지만 그래도 한두 개예요. 한두 개 내에서 1, 2등급이 다 갈리는 그런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또 굉장히 어려워갖고, 예, 서술형 문제도 많고 풀이과정 뭐 쓰는 그런 게 많은 학교도 있고,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된다. 과학은 이제 어느 고등학교나 다 비슷한데, 이 교과서적인 그런 문제를 그 보통 적게는 20-30%만 출제하고 많게는 50%까지 출제하고, 나머지의 50% 이상의 문제는 다 어디서 내냐 하면 그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아이들이 1학년 때 고1 때 모의고사를 3월 달에 한번 보고 9월 달, 11월 달 보통 3번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통합과학 문제가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엄청나게 쌓여 있을 거잖아요. 오랫동안 통합과학이라는 교과가 진행이 됐으니까 그 모의고사 문제를 학교 선생님들이 변형해서 문제를 내요. 근데 그 문제 역시 다 케이스 문제고 문제가 길어요. 그래서 심한 학교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80%까지 출제가 되고요. 좀 적게 나오는 학교 한 50% 정도 출제가 되는, 그게 다 킬러인 거죠. 그게. 그래서 그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라는 건 굉장히 무리한 얘기고, 이번 겨울방학 때 풀어야 돼요. 다 풀고 들어가요. 다 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할 게 많아요. 과학만 해도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예. 수천 문제 풀어야 돼요. 수천 문제. 계속 풀어야 됩니다. 계속. 그래야 내년에 다시 봐도 이게 낯설지 않고 그런 문제가 하나 적응력이 생기고, 이런 거고요. 사회는 이제 이게 지금 준비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저희 중3 애들은 여름방학 때 뭘 했냐 하면 그 아침에 와서 그 책을 읽혔는데, 그러니까 한 주는 경제학 책을 읽혔고, 한 주는 정치학 책을 읽혔고, 한 주는 법학 책을 읽히고, 한 주는 이제 미래학 책을 읽히고, 그래갖고 방학 한 달 동안 책을 읽혔거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사회에 나오는 교과 내용이에요. 그걸 갖다 배경 지식을 미리 만들어 주려고 읽히면서, 그때도 제가 애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걸 왜 읽냐 하면 읽어놔야 된다. 니네들이 경제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본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고등학교 들어가서 사회교과에서 등장하는 여러 개념들을 낯설지 않게 만날 수 있지. 아예 특히 이렇게 우리 그 이과 바보 남자애들 있거든요. 수학과학만 잘하는 애들. 예, 그런 애들 사회 가르치려면 미쳐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중2 아이들 그 입시 개편안 나온 거 보고 제일 뜨악했던 게, 통합사회를 이런 수학과학만 잘하는 이과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치지? 걔네들 완전 수능을 어떻게 보게 하지?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 근데 이제 왜 이 선행이 불가능하냐 하면, 일단 배경 지식을 그 갖추기 위해서 책을 읽히는 건 어차피 그 이론이니까
뭐 예를 들면 민주주의 얘기가 나오고 선거제도 얘기가 나오고 무역 얘기가, 경제에서는 무역 얘기가 나오고 비교 우위 얘기가 나오고 환율 얘기가 나오고 다 이론이 다 등장하는데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사회 내용이 워낙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이걸 미리 선행하는 건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책을 읽는 거는 남는 장사지만 그런 거고, 국사는 이게 또 아주 또 문제인데, 이게 또 무슨 문제냐면 고1 중학교 때 애들이 국사를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국사 배울 때 옛날에 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뭐 나와요? 국사책에? 고조선 구석기 시대 나와요. 학교 나온 거 맞아 지금 엄마들은? 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국가 고조선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고조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여러 국가의 성장에서 뭐 부여, 동해, 옥조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삼국 시대 나오고 통일하고, 그 다음에 남북 시대에서 신라랑 발해 나오고, 고려 나오고, 조선 나오고.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국사죠. 그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전근대사라 그래서, 그러니까 고종이 즉위하기 전까지 1863년에 고종이 즉위하기 전까지의 전근대사가 중학교 국사는 거의 다예요. 그리고 그걸 주로 배우고, 지금 3학년 중3 2학기가 되면 학교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잖아요. 기말고사도 빨리 봐야 되고. 그렇죠? 중간고사도 안 보고. 그래서 그 중학교 국사에서 나오는 근현대사 부분, 이제 흥선대원군 나오고, 뭐 그 우리나라 개양 들어가고, 일제시대 나오고,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이렇게 벌어지는 현대사에 대해서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길게 배우질 않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는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범위가 어디까지냐? 구석기부터 흥선대원군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구석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고, 기말고사부터 바로 근대사의 출발이에요. 1학년 2학기 때는 현대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근현대사가 굉장히 보강된 역사가 고등학교. 이게 중학교 국사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국사교육과정이 좀 많이 달라서 아이들이, 그래서 애들이 전두환이 누군지 몰라요. 속으로 누구지? 이런 안 계시죠? 우린 다 알잖아요. 전두환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진짜로. 전두환이라 그러면 안 돼, 고인인데. 전 대통령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 여름방학 때 또 뭘 시켰냐면 근현대사 파트를 애들한테 한 달 동안 시켜놨어요. 저희 중3 애들은 미리. 미리. 애들이 또 이거는 뭐 굳이 해야 되냐고. 그럼 저기 깡패는 너 내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생각은 내가 해. 넌 내가 시킨 대로 해. 약간 깡패 같은 건데 애들은 하기 싫죠. 뭐 수학 숙제 밀리고 맨날 영어 시험 봐야 되고 주간 테스트 봐야 되는데 국사까지 하라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할 시간 없다. 지금 해놓자. 근현대사의 순서라도. 그러니까 이승만 다음에 박정희라는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박정희가 앞에고 이승만이 뒤에라는, 이러면 안 되잖아 애들이. 그 정도라도 알자.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6공화국까지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적어도 알아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일제 그 35년 우리의 이제 무단 그 통치를 할 때 일제가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어떤 그런 단계의 식민지 정책을 펴왔는지 이 정도의 얼개는 잡고 가야 근대사를 공부할 수 있다. 그런 거 모르면 어떻게 근대사를 공부하냐. 이제 그거라도 해놓자. 이런 거죠.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사가 의외로 등급이 안 나오는. 근데 이거 역시 학교별로 좀 많이 다르고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수학해야지, 과학해야지, 영어해야지, 국사까지 어떻게 해. 못해요, 방학 때는. 학교 들어가서 해야지, 이거는. 그리고 이제 가끔 어떤 학교는 선생님이 교과서로 안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본인이 이제 프린트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학교도 있거든요. 어느 학교 갈지 모르니까. 이거는 이제 국영수 과학은 비슷비슷하지만 이런 그 국사는 이런 문제가 있다. 과학은 이건 이제 2학년 건데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올해 벌어졌던 일인데 이 근처에 있는 관내에 있는 학교예요. 어떤 고등학교인데 화학 시험인가 봤는데 학교 평균이 30점대가 나온 거예요. 1등급, 2등급이 50점, 60점에서 갈렸어요. 이런 사례가 나와요. 근데 이런 사례가 보통 이제 이상하게도 그런 사례가 나오는 고등학교가 정해져 있어. 고등학교. 이걸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왜 이럴까를 고민해 보면 이게 그 만약에 이제 제가 만약에 우리 예비고일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 입학고사를 출제하라라고 저희 수학 선생님들한테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는 출제를 한 다음에 다른 선생님한테 크로스 체킹하게 하거든요. 난이도에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이제 이원 목적 분류표라 그래서 단원별로 어떤 단원에서 뭘 출제하고 난이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하게 해서 좀 어려운 문제는 바꾸고 오답을 검토하고 막 이런 거죠. 이런 걸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학교는 크로스 체킹 구조가 없는 거죠.
다른 과학 선생님이 그걸 안 보거나, 그러니까 검토하거나 이런 구조가 없는 학교.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게 항상.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뭐 우리가 그걸 뭐 항의할 수, 그거는 이제 학교의 재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가르치겠다는데, 그렇게 출제하겠다는데.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공부는 어쨌든 뭐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공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좋은 거예요. 공부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시간이죠. 예, 시간이 다 모든 걸 다 깊게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시 성공의 핵심 포인트. 참.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요. 학부모 설명회를 왜 하느냐? 학부모 설명을 왜 하냐 하면 제발 손 띄세요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가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는 순간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진짜로. 이미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왜죠?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듣는데 뭐 어떻게 해요. 말을 들어야 뭘 어떻게 해먹지. 근데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입시는 그냥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런 일과가 다 입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학생부에 기록되는 거고 매 시간에 발표. 그래서 요새는 이제 수행평가도 이런 그 페이퍼를 제출하는 수행평가보다 발표하는 그런 수행평가의 비중이 점점 늘어가고요. 모둠 활동도 해야 되고, 조별과제 말씀하시면 조별과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행이 또 한 번에 막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걸 과목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해주면 되는데 시즌이 되면 딱 몰려요. 예. 그리고 뭐 어떤 고등학교는 또 다른 고등학교 수행평가에 막 3배 분량까지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애들이 정말 죽어요. 새벽 2시까지 수행하다가 자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학교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모든 과제도 해야 되고 과제 탐구도 해야 되고 뭐 책도 읽어야 되고 너무너무 바쁜데 그거를 엄마가 개입해서 이거 우선순위를 잡아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너무 할 일이 많고, 그리고 그러기에는 솔직히 엄마가 그런 정도의 전문가가 되려면 밥을 안 해야지. 그것만 해야지. 몇 년 동안. 근데 애가 뭐 4명 5명 되면 한번 해볼 텐데 1명 아니면 2명인데 그걸 어떻게 하고 앉아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학생이 입시를 이해하고 학생이 입시의 중심에 서야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학생부 전형은.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은 사실 그냥 그것만 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님들은 우리 아들 우리 딸 고생한다, 힘들지,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제발 뭐 학교 안 가겠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예, 힘들지만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거밖에 할 게 없는 거거든요. 학생을 가르쳐야 돼요. 학생을.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중3 아이들 만나면 제일 그 포인트로 두는 게 얘네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을 바꿀 거냐.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학부모님들한테는 사실 설명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겁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그냥 현실을 궁금하니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면 어떤 고등학교를 갈까, 고등학교 무슨 일이 생길까, 대학은 어느 정도 성적이면 어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제가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대학 보내는 일을 해왔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출근해요. 몇 시간을 있느냐는 매번 다르지만, 예, 월화수목금토일 다 출근해서 제일 먼저 이제 8층 올라가서 애들 왔나 확인하고, 최근에 이제 얘기 못 나누는 애 있으면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장난도 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 상태도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아니면 컨설팅 팀에서 올라오는 페이퍼 보고 이 아이 성적 어떤가, 지원 로드맵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거 검토하고, 과별 회의하고, 영어과 회의하고, 수학과, 이거 뭐 저희 일과거든요. 이게 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이제 같은 눈높이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 저희 학원이 뭐 다 올 수는 없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학원을 다 올 수는 아마 없겠죠. 뭐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있으실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 거지, 부모님들한테 입시를 가르친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을 가르쳐야 돼, 애들. 그죠? 예. 근데 그걸 엄마가 가르칠 수 없으니까 저한테 맡기셔야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입시의 중심이 돼야 된다. 애들한테 네가 지금 여기서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얼마 전에 이제 인원중학교 학생을 하나 상담을 했습니다. 너는 우리 학원에 다니게 되면 학교 가면 애들이 너를 놀릴 거야. 너 지명단이라며? 미쳤니? 이러면서. 이게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비정상적인 아이들이 돼요. 전국에 있는 중3이 기말고사 끝났어요. 11월 초에 기말고사 끝나잖아요. 그럼 전국에 있는 중3들이 다 놀러 다녀요. 다 놀진 않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근처에도 이렇게 동네마다 분위기가 있잖아요. 뭐 인원중학교가 있는 낙성대 쪽 분위기가 있고, 저쪽 그 어디에요? 숭실대 앵코 이쪽에 있는 뭐 상현중학교나 이쪽 분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디에요? 벽산 드림타운 애들이 사는 구암중학교의 분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신림사거리 쪽에 남설중학교, 그 다음에 성모중학교 이쪽 분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南국의 저 미성중, 나누중 뭐 이런 또 쪽 분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안쪽에 뭐 신림중학교, 삼성중학교 또 이런 분위기가 있고, 이 지역들이 분위기가 다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데는 그래도 공부를 하는 애들이 좀 모여 있어요. 근데 어떤 지역은 공부를 하는 애들 찾으려면 정말 열심히 찾아야 한 명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컸잖아요. 근데 걔네 그 아이한테는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공부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질적이에요. 우리 학원 애들 이상하게 보여. 그러니까 걔는 이제 학원 오면 적응이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애를 붙잡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이상한 애가 아니야. 절대 이상한 애가 아니야. 애들이 너를 놀리더라도 견뎌야 돼. 너는 이상한 애가 아니야. 너는 너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아주 지혜로운 아이야. 너의 미래는 밝아.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알지? 뭐 별 얘기를 다 하죠. 배짱이 여름에 뭐 했어? 놀았어요. 그래, 겨울에 어떻게 했어? 굶어 죽었죠. 그래, 개미는 열심히 일했죠. 그래, 겨울에 행복했잖아. 그런 거야. 네가 미래의 선택권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간을 투자하는 거야. 너는 지혜로운 아이야. 네가 지금 여기서 왜 도대체 이러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목표가 정확해야죠. 그렇죠? 그걸 심어줘. 애들을 가르치려면 내가 일단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입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아이의 엄마 아빠 대신해서 내가 지금 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도 그걸 알아요. 애들은 다 알아요. 그죠? 애들 다 알잖아요. 뭐 맨날 엄마랑 싸워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다 알걸요? 그죠? 싸워도. 그래도 이제 또 와서 안아주고 그러잖아요. 애들은. 원래 그런 거. 꼴보기 싫었고. 어휴, 저놈 새끼들. 내가 저걸 왜 낳는지 몰라. 막. 그러나 또 이쁘다 그러고. 애들은 다 알아요. 애들은 정말로 본인을 아끼고 정을 주는 선생님과, 정말로 본인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과,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수강료 냈으니까 수업해주는 선생님을 완전히 구별할 줄 아는 게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맨날 아이들을 컨택해주고, 그 아이들이 뭘 힘들어하고 뭘 답답해하는지를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서 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입시의 중심에 아이를 딱 중심 잡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학원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학원 상담할 때 뭐 영어 교재 못 쓰세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수학진도 어디 나가?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건 우리가 다 알아서 해. 그 뭐 직업이 그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오늘 설명회를 오셔서 딱 하나 가져간다면 이거예요. 아이를 입시의 중심에 어떻게 세울 거냐. 본인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게 만들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그러면 지가 알아서 하지. 지가 알아버렸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학생 설명회를 계속해야 돼. 여기서 이 교실에서 하거든요. 학생 이제 애들이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뭐 한 달에 서너 번씩 하죠. 오늘은 국어 설명회, 내일은 영어 설명회, 뭐 오늘은 연대 요강 한번 쫙 분석해 보자. 연대 이렇게 뽑는다. 그럼 애들이 반짝반짝해. 의대 가고 싶으면 서울대 설명회. 처음엔 굉장히 많아요. 서울대 설명하겠다 그러면 애들이 뭐 신청해. 그럼 다 와. 그러고. 내년에 하면 안 와요. 서울대 입시광. 그 다음에 선배들 불러. 합격한 애. 서울대 다니고 있는 애 불러서 야, 너 빨리 말해. 네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 그 서울대 다니는 제 제자가 그냥 원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야, 너는 왜 그 수능에서 화학생명과학 선택할 건데 물리는 왜 선택했어? 그럼 애가 나를 쳐다봐. 원장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말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월화수목금토일 11시 반까지 왜 공부했는지, 그런 거. 학원을 어떻게 잘 이용해. 매뉴얼이 뭐였는지. 네 학원 생활에 뭔가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애들한테 설명해 줘라. 그리고 선배들이 와서 설명해 하고. 그런 거죠. 그런 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이 1대1로 컨설팅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죠. 주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제로. 뭐 진로가 정해진 아이들은 그 본인의 어떤 진로 적합성을 학생부에서 어떻게 녹여낼 건가. 이런 거를 선배들이 학생부가 있잖아요. 저희한테는. 비슷한 전공을 했던. 좋은 대학을 간 아이들이 학생부를 실명은 제거하고 개인정보니까 그걸 갖다 샘플링해서 이걸 갖다 너의 케이스에 맞춰서 매칭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미리 생각해보자. 이런 짓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계속 입시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입시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그런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안 그러면 끊임없이 위기가 올 거고, 끊임없이 집에 가서 엄마 나 진명만 안 가게 해주면 뭐라도 할게. 거기는 사람 살 데가 아니야.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죠. 전화기도 바꿔주시고 뭐 열심히 해서 학원 보내세요 일단. 그럼 알아서 할 테니까. 제일 무서운 애가 문 잠그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애잖아요. 그렇죠? 뻐기는 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겨울방학을 우리가 보낸다라는 것은 지금 10월부터 2월까지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은 고1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3년짜리 지원 로드맵을 짜는 거다. 이것도 역시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너한테 고등학교 1학년 때, 고2 때, 고3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계속 정말 세뇌시킬 정도로 넌 고1 때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고2 때 이런 일이 생길 선택 과목 조사는 언제 할 거야. 이런 거 너는 뭘 선택할 거야. 뭐 계속 왜 할 거야. 네 전공이랑 이게 어떻게 관련될 거야. 너는 무슨 책을 읽는 게 좋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애들한테. 그 다음에 내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짜리 로드맵을 짜는 거다. 한 학기 한 학기로 쪼개서 보는 게 아니라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 때까지 4학기의 내신을 한 덩어리로 보고 준비하는 거다. 지금부터. 아셨죠? 3학년 1학기 때는 내신이 안 변해요. 3학년 1학기 내신은 일단 지금 체제하에서는 절대평가 과목이 반이에요. 그리고 상대평가 과목도 시험 문제 스타일이 수능 스타일이에요. 수능 문제처럼 봐요. 내신을. 그래서 뭐 그때 뭐 시험 기간만 열심히 한다고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범위가 굉장히 넓고 중간고사 수원, 기말고사 수투 뭐 이런 건데 시험 대비를 어떻게 그거를 할 수가 없죠. 그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도 뭐 책 반 권. 그러니까 아까 뭐 모의고사 20지문, 30지문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3학년이 되면 중간고사 그 시험 범위가 많은 데는 200지문이에요. 200지문. 그럼 시험 기간에 200지문을 어떻게 외워요? 그러니까 원래 영어를 잘하지 않으면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3학년 1학기 내신은 지금 논할 게 없고 그런 학력을 2년 동안 만들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내신을 바라보는 거는 1학년 1학기 또 2학년 2학기 때까지의 수학은 수상, 수화, 수원, 수투, 과학은 통합, 과학, 물화생지를 한 덩어리로 보고 같이 플랜을 짜서 준비해야지 고2 때 안 무너진다. 그런데 만약에 1학년 1학기 때 무너져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죠? 다 꼬여요. 1학년 1학기 등급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학년 1학기에 등급이 안 나와요. 뭐 설명회 듣고 뭐 했고 다 했고 뭐 애도 열심히 했어. 근데 3등급이 떴네.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죠? 머리가 복잡해지죠. 3등급은 이제 뭐 서울권 그때 원장 선생님이 뭐 사당인가 양재에서 버스를 타라 그랬는데 이런 얘기가 막 떠올리면서 막 헷갈리죠. 그러면 2학년에 배울 과목을 미리 선행한다? 이런 생각이 안 들죠. 머릿속에서. 그렇죠? 눈앞에 있는 거에 급급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쿵 하고 부딪히는 거죠. 요것만 보고 가니까 요것만 보고. 멀리 보고 가야 장애물이 나타나도 피해갈 수 있는데 눈앞에 것만 보고 가다 보니까 벽에 쾅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입시 자체가 다 망가져버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도 하죠. 지금부터 2월 말까지 미친 듯이 공부해라. 3월부터 자유를 줄게. 물론 안 줘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부터 2월 말까지 정말 미친 듯이 공부만 해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요일 나오라 그러면 나와라. 지금 저희 중3 애들 일요일에 강제 등원 아닌데 제가 부르거든요. 일부러. 야, 나 선생님이 너 좀 봐줘야 되는데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어. 나와. 근데 애들이 왜요? 이런 애들은 없어요. 되게 미안하면 선생님 근데 제가 사실은 2시에 약속이 있는데 아 그래? 그럼 아침 9시에 와. 왔다 2시까지만 하고 가. 근데 애들이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 없어요. 우리 애들은 진짜 거부감 없어요. 그냥 나오라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게. 10시 끝나서 집에 안 가는 애들 많아요. 11시 반까지 공부하겠다. 11시까지 공부하겠다. 집에 있는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부럽죠. 예, 어저께도 이제 제 딸이 중3인데 저도 어저께 그 학원에 있었는데 11시 반까지 공부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11시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마음이 바뀌었니? 11시에 데리고 들어가면서 왜 마음이 바뀌었니? 그랬더니 공부할 걸 집에 놔두고 갔대 하나를. 그래서 집에 가서 더 해야 된다고. 예. 예. 저희 학원엔 지금 11시 반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한 절반은 그 정도 시간까지 하는 것 같아요. 예. 걔들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바뀐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협조만 해주시면. 가장 중요한 협조는 손을 떼시는 거예요. 내라는 돈 잘 내고 손을 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소통하시고, 뭐 이렇게 힘든 거 얘기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첫 학기 내신이 꼬이면 다 꼬인다. 그런데 첫 학기 성적이 잘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1학년 이렇게 잘 나왔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알아요. 딱 1학년 1학기를 했는데 등급이 학교에서 딱 주거든요. 1점대네? 그럼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거든. 니네가 우리 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뜻은 모의고사 즉 수능 최저 관리를 학원에서 받고 있다는 뜻이고 1학년 1학기 중간기말을 하고 있지만 2학년 것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에 첫 학기에 1점대 내신을 맞는다면 너희들은 가면서 무너지는 일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할 거다. 그런데 이 트랙에서 계속 너희가 내려오지 않고 공부를 해준다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대, 이대, 중대 8위권 대학은 거의 붙은 거나 진배 없다 라고 말해주면 애들이 그 트랙에서 내려올까요?
절대 안 내려오죠. 아는데 이미 알아버렸는데 나 요렇게만 있으면 대학 간다는 거 알아버렸는데 거기에서 어딜 갈지는 모르지만 예, 그걸 알아버리면 안 내려요. 그러니까 첫 학기가 정말 중요하죠. 이게 두 개가 상충되는 얘기 같지만 2학년 걸 통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나 첫 학기가 중요하다. 왜 첫 학기가 꼬여버리면 다 꼬여버리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2월 말까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의 입시의 절반은 지금 결정나는 거예요. 사실 2월 말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 이제 기말고사 11월 3일인가 다 끝나면 11월 4일부터 이제 학교 끝나고 바로 등원이거든요. 기말고사 학교 끝나고 바로 등원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데스크에서 매일 학교 지금 우리 학원에 지금 학교 개수가 10개쯤 될 거예요. 10개 중학교가. 그러면 이제 다 들어오면 한 20개쯤 되거든요. 보통 매년. 그럼 20개 고등학교에 매일매일 학교 스케줄을 데스크에서 매일 기록을 해요. 그래서 뭐 이 근처의 학교 예를 들면 인원중학교 3시에 끝난다. 그럼 3시 반까지 등원이에요. 3시 반에 끝난다. 그럼 4시 등원이에요. 그럼 지들끼리 짜. 야, 우리 몇 시에 끝난다고 거짓말하자. 근데 꼭 배반자가 나와. 학교 끝나고 빨리 꼭 배반자가 나와. 그럼 나머지 놈들 다 걸리는 거지. 그래서 학교 끝나자마자 30분 내 등원. 바로 공부 시작. 그리고 10시 또는 11시 반까지. 그렇게 공부하는. 토요일 날은 8시 50분 등원. 이게 우리 아이들 스케줄이에요. 바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완전히 자유가 돼. 애들이 할 일이 없거든. 남는 게 시간이거든요. 공부에 완전 올인.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서 2월 말까지 그렇게 생활해야 첫 단추를 잘 끼. 아무리 지금 그 저희 학원에서 뭐 1% 반에 있고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고 하더라도 본인이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무조건 1점대를 맞을 거야라고 자신할 수 있는 애는 없어요. 뭐 어떻게 알아? 가보지 않은 미래인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죠. 2월 말까지는. 근데 학원 전체가 하나의 물결처럼 그렇게 다 움직이는 거라서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수학과 선생님이 고1팀이 있고 고2팀이 있고 고3팀이 따로 다 있는데 예비 고1 아이들이 딱 기말고사 끝나고 학교 끝나고 빡 등원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전부 다 6층에 내서 질문 받아요. 질문이 막 쏟아지거든요. 질문이 막 쏟아져요. 왜 질문이 쏟아져요? 애들이 학교에서 뭘 할까요? 기말고사 끝났어. 학교에서 뭘 할까요? 영화 봐요. 독서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발표, 연극 같은 거 준비하고 막 그러거든요. 선생님, 저희는 뭐라고 가르쳐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영화를 틀어줬다. 그럼 넌 뭘 해야죠? 수학 문제 풀어야죠. 그렇지. 이어폰을 딱 끼고, 그죠? 화이트 노이즈로 귀를 차단하고 수학 문제를 푼다. 그럼 학교에서 이제 문제를 쫙 풀고 왔다는 얘기는 질문거리가 생겼다는 얘기. 오자마자 질문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량이 확 늘어나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는 사람이 평상시에 한두 명이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예비고일 아이들이 뭐 60명, 70명이 막 질문을 막 미친 듯이 하게 되니까 수학 선생님 다 필요한 거지. 그러면 전원 6층에 와서 원장실도 질문 받는데 정수기 위에서 질문 받고 있고 뭐 다 질문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또 교무실에 전화해서 데스크에서 교무실에 전화해서 더 내려오세요. 그럼 또 더 내려오고. 질문 몰래 해요. 그럼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딱 끝나면 우리 애들이 풀리잖아요. 우리 애들, 고3 애들. 야, 알바해. 네. 선생님, 저 어저께 수능 끝났는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돈 벌어, 임마. 네가 쓰는 학원비가 얼만데. 빨리 와서 질문 받아. 그럼 이제 우리 애들이 또 이렇게. 그리고 대학생 애들 겨울방학하면 제자들이 또 와서 또 질문 받으러 오고. 그래서 이제 그 예비고일 중심으로 돌아가죠, 학원이. 2월 말까지는. 거기에 저희들의 어찌 보면 3년 실적도 달려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어쨌든 자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부모님들을 무시하고자 함이 아니라 눈높이의 문제예요. 눈높이의 문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7% 정도에서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이 결정나고 그렇죠? 그중에 재학생은 몇 명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중학교 성적이 학부모님들로 하여금 착시 현상을 다 A다. 다른 집에도 다 A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A냐, B냐, C는 없어요. A, B가 섞여 있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다 A인 아이 중에서 나뉘는 거예요. 중학교 내신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아이 중에서 잘 돼 있는 애가 이 학생부 조정을 하려면 기본적인 성실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 중학교 성적에서 거의 A를 막 가끔 B가 나온다. 그러면 성실하다는 얘기죠. 약간 약한 과목이 있지만 그런 애들 중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A이기 때문에 1등급이라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예. 중3 내신이 착시 현상을 만들어놔서 이게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다. 근데 실제로는 아니다. 예. 주변에서 성공 사례만 자꾸 보다 보면 그 마치 이렇게 뭐 어느 집에도 뭐 어느 중학교 나왔는데 어느 대학 갔대. 근데 그 우리 애가 잘 가면 그거를 부모님들이 말씀들을 다 하시니까 소문이 퍼지지만 떨어진 집 얘기는 안 나와요 원래.
실패 사례는 떠돌지 않는 거예요. 안 된, 성공한 사례만 떠도니까 다 이렇게 잘 된 것 같지. 실제로 뭐 저희가 뭐, 인서울대학을 1,300명을 보냈네, 서울대를 60명 보냈네, 뭐,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숫자 같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다 우주인데, 학생 한 명이 다 우주잖아요. 그 아이를 이해하고 그 아이는 속 안 썩였을까요? 지금 우리 아까 그 자료 화면에 처음에 영상에서 보셨던 서울대 생명과학과 갔던 우리 재영이라는 아이, 황재영이라는 아이, 걔는 저한테 우리 학원에서 퇴원당할 뻔하네요. 거짓말하고 놀러 나갔다가. 예. 그런 애도 서울대 가요. 근데 그놈 인간 만든다고. 지금 걔는 지금도 저 만나면 눈이 빛이 나요. 애가 긴장해갖고 혼날까봐. 아니야, 오늘 너 잘못한 거 없어. 괜찮아. 대학교 2학년인데. 예. 그럴 정도로 애가 정말 혼도 많이 나고, 예, 그런 거죠. 그 11월 4일 날 제 제자가, 걔는 이제 서울대 그 사범대 졸업한 아이인데 결혼한다고 연락 와서, 서울대에서 서울대니까 결혼한다고 연락 와서, 또 어떤 그 서울권 대학에 이제 그 간 아이는 주례해달라고. 내가 임마 무슨 내가 임마 너무 젊어 그런 거 하기에는. 근데 이 무슨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만큼 애들이랑 친해져요. 3년을 같이 뒹굴고 뭐 혼도 내고 뭐 야단도 뭐 치고 막 그럴 거잖아요. 밥도 사 먹이고 뭐 그러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친해지는데, 그 아이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희는 그래도 수시 합격률이 학생부 전형은 그 지금 올해는 이제 모르겠는데 작년까지, 작년 재작년은 90% 이상 합격한 것 같아요, 학생부 전형. 학생부 전형은. 예. 근데 떨어지는 애들은 최저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인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이쁘고 남의 집 귀한 아들 딸들인데 애들을 오래 보는 방법은, 아까 제가 뭐 결혼식에도 간다, 지금도 학원에서 조교로 일한다, 그런 애들을 오래 보는 방법은 그 아이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이란 저는 직업이 대학 보내는 거니까 대학을 합격시키는 거죠. 그래야 그 아이를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봐요. 애들이 피해요. 연락도 안 와요. 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비고일 이제 더 체인지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그때부터 애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이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죠. 형식적으로만 11월 11일 날 출발하는 거고, 저희 학원에 이제 오늘 설명회도 듣고, 뭐 원래 이제 뭐 생각이 있으니까 오늘 설명회도 오셨겠지만, 저희 학원에 이제 아들, 딸 보내실 분들은 지금 데려오세요, 지금. 빨리빨리. 예, 그때까지 기다렸다 데려오지 마시고, 기말고사가 의미 없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일주일, 2주일 낭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적어도 며칠은 또 놀아야지라는 또 낭비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상담 빨리빨리 하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미. 예. 그래서 예비고일 더 체인지 프로젝트가 뭐 하는 데냐. 제가 만든 말이죠. 체인지란 말 그대로 변화입니다. 변화인데, 어떤 아이로 바꾸는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시를 아는 애로 바꾸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대학 입시를 아는 아이. 지금 애들은 대학 입시를 몰라요. 근데 대학 입시를 알고 본인의 입시를 주도하는 그런 아이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시학습이라고 돼 있는데, 중학교 아이들은 보통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게 공부에 다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꽤 많습니다. 평상시 학원 좀 다니다가 시험 기간에 바짝하고. 근데 시험 기간에 바짝하는 것처럼 1년 내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상시학습이죠. 그렇죠? 비가 오든 뭐 번개가 치든 뭐가 되든 탱크가 지나가도 항상 공부할, 하루에 수학 문제 50개를 풀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아이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수학은 몇십 문제 푸는 거다. 그렇죠? 그죠? 최근에 수원수투 선행만 하다 보니까 수상수화가 불안하니까 수상수화도 별도로 공부해야겠다. 이런 애로 만드는 거예요. 상시학습을 하는 아이로. 질문을 잘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질문을 받아보면 그 아이의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여기서 이 문제 다 해석해 주세요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선생님, 1문, 2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스토리인데 3문의 내용이 1문, 2문하고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제가 3문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가 있고, 수학도 여기까지는 풀었는데 여기서 막혔어요. 질문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은 횟수가 빈번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충분히 고민을, 걔는 이미 성공하는 게 고민을 하고 있는 애예요. 왜 안 되는지를 그런 애로 만들어야 돼. 질문 하나를 받더라도 질문 받는 게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요렇게 질문해라고 바꾸는, 계속 교정하는 거예요, 애들. 연습장 쓰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노트 필기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데 필기 엉망진창으로 하는 애들. 여기 그 학생님 어머니 아까 오셨던데, 정말 필기 정말 맨날 저한테 필기 못한다고. 근데
모의고사 보면 1등급 나오는데 시끄러 임마. 네가 모의고사 1등급 여기 1등급 안 나오는 애가 누가 있어? 다 1등급 나오지. 필기를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길어진다. 내용이 점점 길어져요. 기록하지 않으면 머리만으로 이해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필기를 바꿔내고 연습장 쓰는 법을 바꿔내고 질문하는 법을 바꿔내는데 그 아이를 일주일에 2번 만나서 수업만 해주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애가 옆에 있어야 돼. 끼고 해야 돼. 끼고 그거는. 그건 누가 가르치든 간에 끼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끼고 하려면 애가 여기 있어야 돼요. 학교 끝나고 바로 와야 되고 밤에까지 있어야 돼. 그래야 시간이 있지. 수업만 듣고 딱 가버리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게 바뀌겠어요.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옆에 앉혀놓고 질문 하나 받아가면서 가르쳐가면서 하나씩 그러면서 계속 옛날에 롯데자이언트의 제리 무슨 감독이 로이스터 감독이 그 캐치프레이즈 걸었던 게 No Fear거든요.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는 네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네가 지금은 이 상태지만 네가 여기서 어느 대학까지 치고 올라갈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 그거는 지금부터 본 게임이다. 여태까지는 예비 게임이었던 거고 중학교는 제도교육 12년 중에 6년, 3년, 3년인데 9년은 예비 게임이고 3년이 본 게임이잖아요. 지금 본 게임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네가 하는 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겁 없이 한번 공부해봐라. 미친 듯이. 내가 정말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사람은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를 애들이랑 반 농담 반 진담 혼내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예. 체인지라고 위에 이제 변화라고 그랬는데 이런 게 변화인 거예요. 이런 게 변화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뭐 수원을 했다 수투를 했다 이런 게 변화가 아니라 아이의 생각을 바꾸고 아이의 어떤 방향성을 바꾸는 건데 체라는 건 스트럭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는 정말 구조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학과학만 잘하는 이과 아이들 뭐 이런 그 걔네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걔네는 모든 과목을 수학과학처럼 공부하려고 해요. 이게 영어 공부하는 방법과 국어 공부하는 방법과 수학 공부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수학 공부하듯이 영어 공부하고 점수가 안 나온다 그래요.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국어 점수가 안 나오죠? 이렇게 물어보면 국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국어 점수 안 나오는데 당연히 안 나오지. 국어가 가만히 있으면 점수가 나오나요? 고등학교 국어는 파트가 뭐 화법도 있고 장문도 있고 문법도 있고 문학도 있고 독서도 있는데 문학 그러면 문학 못한다고? 문학에 뭐가 있지? 현대시가 있고 현대소설이 있고 고전은문, 고전산문, 수필, 극문학이 있어요. 현대시가 있어요. 현대시는 현대시 이론이 있어요. 현대시 이론을 공부하고 현대시를 적용을 해봐야죠. 이론을. 몇백 편을 해봐야 돼요. 몇백 편을. 그 몇백 편을 현대시를 한 바퀴 도는데 3개월이 걸려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아있죠? 현대소설이 남아있어요. 고전이 남아있어요. 문법이 남아있어요. 근데 애들은 계속 그걸 공부하고 있어. 근데 우리 수학과학만 잘하는 이 이과 바보들은 국어 공부를 안 해. 그래서 국어 점수 안 나온대. 그래서 공부해. 국어 점수 해. 그럼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서 또 수학 공부하고 있어. 그리고 공부해. 그럼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영어 선생님이 무섭거든요. 단어 시험 통과 못하면 혼내니까 영어로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과학 복습하고 시간이 남으면 국어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안 남지.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서 이해가 안 간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의 스트럭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주간 학습 계획표를 짜는 방법. 어떤 과목은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게 이제 스트럭처죠. 그거를 갖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체예요. 체라는 게. 공부의 구조를 가르치는 거. 그래서 공부를 계속 그것도 이제 한 번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요. 애들이. 또 짜봐. 선배들을 멘토로 붙여야 돼. 그래서. 주간 학습 계획표를 검사를 하게 해야 돼. 야, 얘는 네가 좀 맡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아까 그 영상 중에 연대 경제학과 갔다는 나연이 영상이 있었는데 걔가 이제 구암고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걔가 이제 구암고 애들 멘토링을 하는데 나연아 얘 좀 맡아. 얘는 구암 아니잖아. 그냥 좀 네가 맡아. 얘는 ABC가 안 돼. ABC가. 아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리 와봐. 그리고 계획표부터. 가르쳐야 돼요. 특히 남학생들 그런 애들 많아요. 구조화가 안 돼요. 머리가. 스트럭처가 구조가 딱 만들어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없어. 그거는 엄마가 키우는 걸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뭔가를 좀 짜줘야 되는데, 자, 인이라는 건 뭐, 체인이라는 건 이건 참을인자죠. 그래서 이 공부의 다른 이름이 집중인데, 공부는 집중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집중을 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생활을 단순화하는 거죠. 학교 끝나면 학원에 온다. 그죠? 11시 반까지 공부한다. 집에 간다, 엄마한테 짜증 좀 낸다, 잔다. 학교에 간다, 학교 끝난다, 학원 온다, 짜증 좀 낸다, 잔다. 생활을 단순화하고 그 생활을 똑같은 생활을 견디는 거죠. 참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죠.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꿈꾸죠.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그렇죠? 원하는 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생활을 단순화하고 그걸 참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대단한 일을 하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몇 명 서울대를 못 가는 거지. 그런 애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의 그 공부를 구조화하고 스트럭처를 만들고 생활을 단순화해서 그걸 견디는 아이로 만들고 그 다음에 대화가 아이들이 지적으로 변해야 돼요. 면접이라는 게 대학은 마지막에 아무리 내신이 좋고 아무리 수능 점수가 좋아도 꼭 학생을 만나보고 뽑기를 원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를 우리가 판단을 만약에 내렸다면 경로는 둘 중 하나거든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눴거나 그 사람이 쓴 글을 읽었거나.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딱 보면 똑똑해요? 그런 건 없죠. 그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면 알죠.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알거든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뽑고 싶어하는 그게 면접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쓴 글을 보고 싶어요. 그게 논술이에요. 이걸 대학별고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금방 알아요. 5분 만에 이 아이가 지적인 아이인지 그냥 문제만 잘 푸는 애인지 그걸 아는 거지. 그래서 학생을 지적인 애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뀌느냐. 일단 책을 읽혀야죠. 당연히 책을 읽혀야 돼요. 책을 읽혀야 되고 그런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 대화를. 아이들.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부모님이랑 지적인 대화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 물어봤는데 그런 대화 안 된대. 집에서는. 학원에서는 그런 대화를 수시로 하죠. 선생님들하고. 우리 이클래스라는 독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우리 박성재 선생님 아이들이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틈만 나면 애들이랑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제 컨설팅 팀도 마찬가지. 아이들이랑 끊임없이 그 대화를 하죠. 상담하면. 지적인 걸 계속 주제로 삼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들으면서 배우고 본인의 어떤 언어 습관이나 표현 같은 걸도 논리적으로 말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 지적인 아이를 바꿔내지 않으면 대학은 기본적으로 똑똑한 애를 뽑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를 뽑는 건 공부는 이제 도구인 거고 똑똑한 애를 뽑는데 똑똑하다 그렇지 않다의 판단은 결국 지적이냐 그렇지 않다의 판단은 말과 글을 얼마나 잘 써낼 수 있느냐. 이거다. 결국 세특도 글을 얼마나 잘 써내느냐의 문제고 과제 탐구도 결국 그 과목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본인의 언어로 어떻게 녹이느냐의 문제고 글을 잘 써야 돼요. 근데 글을 안 쓰잖아요. 요즘 애들이. 이 수학과학만 잘하는 남자애들은 2줄 이상을 못 써요. 글이 2줄이면 말도 2줄 이상 못하는데. 그런 애들 이제 바꿔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근데 안 그러면 좋은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체인지의 의미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바꿔내고자 하는 방향성, 그 다음에 아이들을 그 입시의 중심에 꼭 세워야 한다라는 이런 거. 지금 저희 애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을 만났는데, 예비고1 아이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8층에 애들이, 저희가 자습 프로그램이 2가지가 있는데, 그 8층에는 이제 별무반이 있고요. 6층에는 종일반이 있어요. 자습 프로그램인데, 지금 현재 우리 예비고1 중3 아이들 중에 절반 정도는 별무반에 가 있어요. 별무반은 이제 11시 반까지 하는 게 원칙이고, 종일반은 10시까지 자습하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그 더 체인지 프로젝트 7주 과정이 시작하면 별무반에 있는 애들도 잠깐 내려와야겠다 6층으로. 근데 왜요? 그런 거야 애들이. 니네가 좀 각을 잡아줘야 새로 들어온 애들이 니네를 보고 따라할 것 같다. 니네가 좀 봉사를 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제 교실을 한 5-6개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쫙 시키면서 진행을 하는데 교실별로 이제 제가 믿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미 이제 체인지가 된 애들. 그런 애들을 3명씩 탁 박아놓는 거지. 자리 배치를 해서. 걔네들이 딱 공부하고 있으면 애들이 다 쫓아서 공부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해놨는데 생활의 틀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 후에 그 즉시 등원합니다. 30분 이내로. 매년 갈등이 생기는 게 뭐냐면 다른 거는 다 애들이 와요. 뭐 고수부지의 체험학습 같다. 그럼 1시에 끝나거든요. 그럼 와요 애들이 1시 반부터 학원에. 그럼 저희는 알고 있죠. 1시 반에 온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조교들을 일찍 배치해 놓고 저희도 이제 일찍 출근해서 애들을 기다리는데 문제는 이제 그 롯데월드예요. 거기는 문제는 자유이용권을 끊으면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와. 그래서 롯데월드용 교육을 따로 해. 롯데월드 갔다고 해지고 오고 그럼 절대 안 된다. 그럼 네 책상 없다 여긴. 빼버린다 내가. 왜냐면 그게 애들은 본인은 하루지만 모든 학교가 거의 다 가거든요. 그 학원은 매일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다 지각하고 뭐하고.
학원은 여러 명이 같이 수업을 하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롯데월드 처음에 첫 아이들 그 종일반 시작할 때 첫 교육의 첫 단어가 롯데월드예요. 일단 롯데월드에 관한 룰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빨리 와야 된다. 토요일 날은 아침에 8시 50분에 등원해야 됩니다. 8시 50분에 시험 시작이에요. 바로. 그래서 8시 50분 넘어서 오면 입장을 안 시켜요. 시험 따로 봐. 올라가. 그냥 7층으로 올라가. 자습해. 입장을 안 해요. 왜냐하면 8시 50분에 딱 주간 테스트 시작입니다. 주간 테스트. 일주일 동안 했던 거.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거 다시 이제 오답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토요일 저녁은 집에 가서 먹는 걸로 목표. 근데 문제는 월화수목금토 숙제를 내주면 수학을 하루에 50개를 내주면 일주일에 300개가 나가는데 다 못하거든요. 그럼 토요일 저녁에 남아야 돼요. 토요일 날 주간 테스트를 봤는데 점수가 70점이 컷이다. 통과 컷이다. 70점을 못 넘으면 일요일 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들이 처음에는 문제를 좀 쉽게 되니까 막 통과하다가 나중에 숙제가 밀리잖아요. 계속 밀려 숙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남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일요일 날 처음에는 이제 시험 주간 테스트 통과해서 이제 처음에 배우는 게 쉬우니까 막 통과하다가 애들이 떨어지는 애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그 애들이 나오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시험 못 보면 나오라 그러거든요. 일요일 날 공부 더 하라고. 근데 애들이 다 통과 안 해? 그럼 시험 어렵게 내죠. 떨어지게. 일요일 나오게 만들죠. 왜냐? 겨울방학을 하면 월화수목금토일 전부 다 공부시킬 거거든요. 겨울방학을 하면. 그래서 겨울방학 전에 이제 워밍업을 시켜놓는 건데 토요일 일요일 공부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제가 그 상위권 애들 그 학생 설명회하면 그런 말을 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대학 가고 싶으면 1년 365일 중에 360일 이상 공부해. 그렇게 할 자신 없으면 그런 대학 입에 꺼내지도 마. 그거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에 대한 모독이야. 넌 그런 대학 가면 안 돼. 넌 떨어져야 되고 그런 애들이 붙어야 되는 거야. 가고 싶으면 그렇게 공부해.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학원 안 올 것 같죠. 안 그래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하겠다고. 얼마나 이쁜데 애들이. 보석 같은 아이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은 처음에는 이제 11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통합과학만 안 하고 있는데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2클래스 이렇게 출발하다가 겨울방학 때부터는 아주 세분화됩니다. 이제 과학, 물화생지가 출발하게 되고 뭐 영어가 좀 잘 된 애들은 영어를 줄이고 수학이 안 된 애들은 수학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학생별로 세분화해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입시 컨설팅이 아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저희 학원에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5분 있어요. 원래 내부 한 분은 이제 외부에 계시고 나머지 4분은 내부에 계신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매주 이제 회의하면서 그 입시 그런 요강도 스타디도 하고 사례 스타디도 하고 이런 분들인데 처음에는 아마 그 우리 예비고1 아이들은 딱 시작되면 7주가 시작되면 그 우리 김영준 실장님이 이제 아이들을 처음에 만나기 시작할 거예요. 저하고 저는 뭐 처음에 그 신규 상담을 제가 하니까 홈페이지에 있어요. 안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부 그 전형 중에 이제 학생부 종합 쪽으로 많이 가는 애들은 손이 정말 많이 가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은 주로 이제 우리 오규석 소장님이 맡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태훈 원장님은 뭐 사실 주로 이제 대치 쪽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자연계 상위권, 이제 의대 약대 하고 이제 그 이과 최상위권 애들 그런 애들 컨설팅 하는데 좀 특화돼 있는 그런 분들이라, 그리고 우리 한정미 실장님은 고3 원서 쓰는 쪽을 주로 맡으시고, 그래서 이제 로드맵 짜는 쪽에 특화된 사람이 있고 학생부의 세특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주제 탐구 같은 거를 논문 찾아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 써온 거를 갖다가 검토해주고 이런 거에 특화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제 수시원서 6장을 뭐 후보가 한 10장 정도 있다 그러면 그 10장을 6장으로 어떻게 줄여내서 구성할 거냐 이런 업무에 특화된 사람이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변호반에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종일반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저희 컨설팅 팀이 다 만나요. 그래서 한 명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 컨설팅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뭘 하는 거냐? 일단 고등학교 결정해야죠. 지원고등학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좀 지난한 과정이에요. 이게 한 번에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 우리 그 내부 아이들, 우리 이제 7주 프로젝트 들어오는 애들은 저희가 당연히 상담을 해줘야죠. 근데 이제 외부에서
이런 상담만 해달라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냥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이거를 비용을 받고 할까 지금 생각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왜냐하면 그 아이 학생부 봐야 중학교 학생부도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영어 평가해 봐야지 수학 평가해야지. 그래서 돈을 받겠다는 얘기는 그런 거 문의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보내시면 알아서 하는데 그래서 지원고등학교 결정하는 컨설팅도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입 지원 로드맵 그 다음에 과목별로 학습 로드맵 그 다음에 학습법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 이런 것까지 아이들을 주로 예비고일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희 컨설팅 팀에서 이제 학생을 만날 겁니다. 학생을 만나서 한 명씩 여러 번 만나야죠. 여러 번. 한 번에 안 돼요. 또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를 이렇게 쓰자라고 다 결정했는데 저희는 빤한 그런 선택인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뭐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학교는 어땠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 중간고사 끝나고 올해 1학년 그 1학기 중간기말 그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까지 3번의 내신 시험을 국어과 영어과 수학과 과학과한테 다 심층 분석하라 그래서 리포트를 다 받았어요. 올해의 분석, 작년 분석한 게 또 있으니까 비교해보는 거죠. 수학은 어떻게 내는구나, 영어는 어떻게 내는구나. 그래서 이 상황에 있는 아이가 이 고등학교 가면 뭐가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걸 미리 예측하고 그런 걸 리포팅을 하는 거죠. 리포트를 아이들 다 만들어서 고등학교를 갈 때 아이들한테 이제 알고 선택하게. 그래서 네가 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수학은 네 스타일에 맞는데 영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올겨울에는 영어를 이런 부분을 특화시켜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도대체 여기서 왜가 설명이 되잖아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애가 알아야 돼요. 그래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고부 갈등이 왜 생겨요? 도대체 제사를 왜 지는지를 모르거든. 근데 음식만 하라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를 제사 음식을 하게 만들려면 유교교육부터 시켜야 되는 거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며 제사라는 게 가지는 그 의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며 뭐 이런 걸 뭐 교육은 잘 안 되겠지만 이미 다 나이가 드셔갖고 자기 생각이 있어갖고 뭐 어쨌든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교육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 일단 오늘 이제 저희 재원생 부모님이 보니까 오늘 4분의 1밖에 안 되시는 거 거의 다 신규생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화요일이죠. 내일 수요일, 목요일. 요번 주에 제가 수목토가 일정이 다 차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려면 금요일하고 일요일밖에 안 비어 있어요. 지금 금요일 날도 한 3명, 일요일 날 한 서너 명, 요거밖에 안 비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꽉꽉 차요. 항상. 요즘 그럴 때예요. 하도 이제 예비고일 상당히 많아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다가 이제 상담 신청서가 있거든요. 거기다 상담을 원한다라고 하면 제가 뭐 내일이든 모레든 전화해서 일정을 잡고 아마 다음 주가 될 거예요. 거의. 예. 그럼 이제 그 다음 주면 1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담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제가 신규 상담을 하게 되면 최소 40분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루에 몇 명이나 하겠어요. 저도 수업을 해요. 고3 수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상담 신청하실 분들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3 아이들 너무 이쁘잖아요. 반짝반짝하는 중3 때는 다 이뻐요. 근데 이제 고2만 되면 꼴보기 싫어 죽겠어. 새끼들이 나이가 먹으면 왜 이렇게 미워지는지. 어쨌든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중3 애들 만나서 올해도 또 저희 진명원의 막내들 좀 키우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중2 어머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중2 설명회를 한 2주 안에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장소에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다른 엄마들 좀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한 5명 와서 설명해달라고 그러면 저도 힘이 안 나니까. 오늘 좀 도움도 되셨죠? 뭐 즐거우셨고 뭐 이렇게 평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뭔가 얻어가는 게 있으셨어야 저도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